이번에 제작해볼 월드는 매 시간마다 재화가 축적되며 상대방이 어떤 유닛을 뽑았는지 파악하며 전략적으로 유닛을 생성해 적의 유닛을 처치하고 마지막으로 적의 기지를 파괴하는 디펜스 게임입니다. 제작은 가장 먼저 게임 장르에 맞는 월드 환경을 설정하고 유닛을 어떻게 제작하는지, 또한 다양한 스테이지를 구성하기 위한 방식은 어떻게 제작하는지 등 여러 핵심 시스템에 대한 학습과 함께 디펜스 게임을 직접 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제작할 샘플월드의 게임 시연 영상을 먼저 보고 이어서 본격적인 게임 제작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 영상을 통해 이번 과정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완성하게 될 디펜스 게임의 전반적인 플레이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단원부터는 본격적인 디펜스 게임 개발을 진행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게임의 기반이 되는 월드의 맵 설정 방식을 정의하고 실제 플레이 환경에 적합한 구조로 맵을 직접 설계하는 방법을 학습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채택한 맵 구현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닥 지형이나 주요 기지와 같이 변동이 없는 필수 엔티티들은 에디터상에 사전 배치를 미리 완료해 둡니다. 반면 게임이 실행되는 런타임 환경에서는 전투를 수행하는 유닛 객체만을 실시간으로 생성해 전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제작을 진행합니다. 이처럼 정적 요소와 동적 요소를 명확하게 분리하여 설계하면 시스템 최적화를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핵심 전투 기능 구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설계 방식을 숙지하셨다면 지금부터 게임의 기초가 되는 맵 구조 세팅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점인 횡스크롤 게임을 개발할 때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는 기본적으로 메이플 타일 맵과 사이드 뷰 렉트 타일 두 가지 맵 환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원작 메이플 스토리 특유의 감성과 가장 유사한 자연스러운 연출을 구현하기 위해 메이플 타일 맵을 선택하여 제작을 진행하겠습니다. 맵을 구성하는 방법은 매우 직관적입니다. 에디터 상단에 위치한 타일 에디터 버튼을 활성화한 뒤 제공되는 목록에서 원하는 형태의 바닥 타일을 선택해 줍니다. 이후 맵 화면에 마우스 좌클릭 또는 드래그 하게 되면 타일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배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디펜스 게임에서는 플레이어가 전투 상황을 한눈에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복잡한 굴곡 없이 평탄한 일자 형태의 지형을 설계할 예정입니다. 게임의 전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맵의 좌측 끝에서는 플레이어가 소환한 아군 유닛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맵의 우측 끝에서는 인공지능이 소환한 적군 유닛이 나타나게 됩니다. 양 진영에서 생성된 유닛들은 맵의 중앙을 향해 서로 전진하며 교전을 벌이게 되며 최종적으로 상대방의 메인,
기지를 먼저 파괴하는 진영이 승리하는 구조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이와 같이 메이플 타일맵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타일만을 활용하여 유닛들이 활보할 수 있는 전장 지형을 아주 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맵이 의도한 대로 잘 구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재 상태 그대로 테스트 플레이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플레이 화면을 보시면 유저가 직접 조작할 수 있는 기본 캐릭터가 맵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제작하는 디펜스 게임은 앞서 플레이 영상에서 확인하셨듯이 유저의 직접적인 캐릭터 조작이 필요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월드가 시작되더라도 이 기본 캐릭터가 화면에 등장하지 않도록 사전 설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캐릭터를 화면에 노출하지 않도록 처리하고 게임에 불필요한 기본 기능들을 정리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캐릭터를 처음부터 화면에 보이지 않게 하려면 우측 프로퍼티 탭에서 비지블 속성을 찾아 펄스로 변경하여 비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생성된 기본 캐릭터 엔티티를 살펴보시면 아주 다양한 기본 컴포넌트들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실제로 필요한 핵심 컴포넌트만 남긴 채 나머지 사용하지 않는 컴포넌트는 미리 삭제하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디펜스 게임에서 캐릭터에게 꼭 필요한 핵심 컴포넌트는 딱 3가지입니다. 유저에게 게임 화면을 제대로 비춰주는 카메라 컴포넌트, 월드 안에서 현재 로컬 플레이어가 누구인지 식별하게 해주는 플레이어 컴포넌트, 그리고 맵을 전환할 때 필수적인 플레이어 컨트롤러 컴포넌트입니다. 이 3가지 핵심 컴포넌트만 안전하게 남겨두고 불필요한 나머지 컴포넌트는 모두 삭제해 주시면 캐릭터 기본 세팅이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참고로 캐릭터에 컴포넌트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작업은 워크스페이스 창에서 네이티브 모델 폴더 내에 위치한 플레이어 모델로 직접 접근해 삭제하고자 하는 컴포넌트의 우클릭, 리무브 컴포넌트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시작부터 캐릭터 엔티티 자체가 화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속성을 제어해 두어야 하는데요. 이 작업은 앞서 다루었던 플레이어 모델이 아닌 디폴트 플레이어 모델에 직접 접근하여 진행합니다. 해당 모델의 비지블 속성을 찾아 미리 false 상태로 전환해 줍니다. 설정을 모두 마친 후 다시 테스트 플레이를 진행해 보시면 화면에 캐릭터가 나타나지 않고 저희가 구성한 맵 지역만 온전히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전투의 핵심이 될 플레이어의 기지와 적의 기지를 맵에 미리 배치해두는 작업까지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맵 엔티티의 이름부터 알아보기 쉽게 변경하겠습니다. 하이어라키 창에서 맵 엔티티를 우클릭하고 리네임을 선택하신 뒤 엔티티의 이름을 메인 게임으로 수정해 줍니다. 이제 기지로 활용할 엔티티를 새롭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금 이름을 변경한 메인 게임 맵 엔티티를 우클릭하시고 Create Entity as Child 항목에서 Create Empty를 선택하여 빈 엔티티를 하나 생성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생성된 빈 엔티티에 시각적인 외형을 입혀주기 위해 우측에서 Add Component 버튼을 눌러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를 추가해 주시면 기지 배치를 위한 기본적인 준비가 모두 완료됩니다. 이어서 기지의 외형으로 활용할 이미지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스프라이트 리소스 아이디, 속성,
우측에 있는 리소스 피커를 클릭하여 기지에 어울리는 적절한 이미지를 찾아 지정해 줍니다. 이미지가 적용되었다면 맵의 지형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크기를 조절하고 지면 위에 놓이도록 위치를 알맞게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플레이어의 기지 배치가 모두 끝났다면 반대편 진영인 적 기지 또한 이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우측 끝에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를 좌우로 반전하기 위해선 스프라이트 컴포넌트의 플립 X 속성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지 앞부분에 유닛들이 실제로 생성되어 등장할 위치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엔티티를 추가로 배치해 보겠습니다. 이 스폰 엔티티는 각각의 기지마다 하나씩 종속되도록 등록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방금 완성한 기지 엔티티를 우클릭하신 뒤 Create Entity as Child를 선택하여 기지의 자식 엔티티로 빈 엔티티를 새롭게 생성해 줍니다. 새로 생성된 엔티티 역시 앞서 기지를 꾸몄던 방식과 동일하게 유닛이 소환되는 느낌을 주는 포탈 이미지를 찾아 외형으로 등록해 줍니다. 그리고 향후 시스템에서 해당 위치를 쉽게 찾고 참조할 수 있도록 이 엔티티의 이름은 스폰 로케이션으로 명확하게 변경해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진행한 스폰 엔티티 생성 및 이름 변경 작업 역시 반대편에 있는 적 기지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주시면 런타임 전투를 위한 기본적인 전장 맵 세팅이 모두 완료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지에 외형 이미지만 배치해둔 상태에서는 게임 내에서 아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엔티티에 특정한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방금 전 외형을 설정할 때 추가했던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처럼 그 목적에 맞는 컴포넌트를 반드시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메이플 스토리 월드 플랫폼 내에는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본 컴포넌트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에서 기지 엔티티는 디펜스 게임의 핵심적인 역할을 직접 수행해야 하므로 우리가 직접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커스텀 컴포넌트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화면의 워크스페이스 창에서 마이데스크 폴더를 우클릭하신 다음 크리에이트 스크립트 메뉴에서 크리에이트 컴포넌트를 선택하여 새로운 스크립트를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이 스크립트의 이름을 베이스 컴포넌트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스크립트 생성이 완료되었다면 다시 메인 맵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앞서 배치해 두었던 아군 기지와 적군 기지를 각각 선택한 뒤 우측에 Add Component 버튼을 눌러 방금 우리가 직접 만든 베이스 컴포넌트를 양쪽 기지 모두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직접 만든 베이스 컴포넌트를 양쪽 기지에 모두 등록해 주셨다면 이제 이 베이스 컴포넌트 스크립트를 더블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드디어 기능을 직접 작성하고 제어할 수 있는 코드 에디터 화면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코드 에디터가 열렸다면 가장 먼저 데이터와 상태를 보관하는 스크립트의 프로퍼티 공간부터 설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이 기지가 플레이어의 아군 기지인지 아니면 적군의 기지인지 확실하게 분별하기 위한 상태 변수를 하나 선언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지 역시 일반 유닛들과 마찬가지로 적의 공격을 받아 데미지를 입고 파괴될 수 있도록 전체 체력을 담당할 HP 변수를 함께 등록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맵을 세팅할 때
유닛들이 생성되어 등장할 위치로 스폰 로케이션이라는 자식 엔티티를 만들어 두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바로 그 스폰 위치 엔티티의 정보를 스크립트 안에서 곧바로 연결하고 참조할 수 있도록 엔티티 자료형 변수까지 함께 미리 생성해 주시면 스크립트의 기본적인 프로퍼티 설정이 마무리됩니다. 프로퍼티 선언이 모두 끝났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지 동작을 제어할 함수를 작성할 차례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스테이지 난이도가 변경될 때마다 새로운 맵을 일일이 생성하는 대신 단 하나의 맵을 모든 전투에서 계속해서 재사용하는 효율적인 방식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매 스테이지가 새롭게 시작될 때마다 기지가 이전 전투의 흔적 없이 깔끔하게 초기 상태로 세팅될 수 있는 init 함수를 미리 제작해 둡니다. 이 init 함수 내부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앞서 맵에 유닛이 스폰될 위치로 지정해 두었던 자식 엔티티 스폰 로케이션을 찾아 변수에 저장하고 연결해 줍니다. 그 다음 해당 기지가 플레이어의 기지인지 확인하는 isUser 상태의 변수를 활용합니다. 아군 기지와 적군 기지는 앞으로 서로 다른 초기화 세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처럼 if 조건문을 활용하여 두 개의 분기로 명확하게 나누어 줍니다. 물론 지금은 전체적인 시스템의 뼈대를 잡는 제작 초기 단계이므로 당장 구체적인 내부 코드를 당장 확인하지 않고 향후 데이터와 기능이 들어갈 자리를 미리 안전하게 마련하기 위해 이렇게 기지의 종류에 따라 동작이 갈라지는 분기점만 미리 설계해 두는 것으로 이번 단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디펜스 게임의 기지가 수행해야 할 핵심 역할이 또 무엇이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아군 전투 유닛을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기능과 상대방 유닛이 다가와 공격할 때 데미지를 입는 피격 처리 기능, 그리고 체력이 모두 소진되었을 때 기지가 파괴되며 승패를 가르는 기능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방금 말씀드린 이 필수 기능들을 스크립트상에 하나씩 구현해 볼 텐데요. 본격적인 코드 작성에 앞서 우선 메서드 탭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 앞으로 우리가 채워나갈 각 함수의 기본 틀부터 미리 뼈대만 생성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추가해 볼 스폰 유닛 함수의 경우 시스템이 아무 유닛이나 소환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특정 유닛의 이름을 매개 변수로 정확하게 전달받아 상황에 맞는 유닛만을 목적에 맞게 생산할 수 있도록 함수 구조를 미리 설정해 줍니다. 방금 생성한 스폰 유닛 함수는 우선 기본 틀만 잡아둔 상태로 두고 이어서 기지가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 피격 처리를 담당할 온 데미지 함수를 새롭게 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구축할 전투 시스템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공격하는 상대방 유닛은 복잡한 연산 없이 자신의 공격력 수치만을 상대방에게 단순히 전달합니다. 그리고 실제 데미지를 계산하고 체력을 깎는 핵심 연산은 공격을 받은 이 기지 내부에서 직접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닛으로부터 공격력 수치를 정확하게 넘겨받을 수 있도록 온 데미지 함수에 숫자형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매개 변수를 하나 미리 준비해 둡니다. 자, 이제 기지가 계속해서 공격을 받아 처음에 선언해 두었던 기지의 체력값이 0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기지의 파괴가 진행되어야겠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다시 메서드 탭에서 새로운 함수를 하나 더 추가하여 기지의 파괴를 담당할 destroy 함수를 제작해 줍니다. 기지가 파괴될 때 화려한 폭발 이펙트나 사운드 등 다양한 연출을 추가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가장 기본적이고
직관적인 동작부터 구현해 보겠습니다. 코드를 통해 기지 엔티티의 enable 속성 값을 false로 변경하여 파괴되는 즉시 게임 화면에서 사라지도록 간단하게 작성해 줍니다. 이렇게 핵심 기능을 엮어서 작성해 주시면 앞으로 전투 중 유닛의 공격을 받다가 기지의 체력이 0 이하가 되는 그 순간 기지가 게임 화면에서 사라지며 해당 진영의 패배를 알리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바로 디펜스 게임의 전투가 펼쳐질 무대, 즉 기본적인 월드 환경 세팅을 모두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기초적인 무대 세팅이 완벽하게 끝났으니 이제 이 전장 위에서 실제로 움직이며 전투를 수행할 유닛들을 직접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다음 단원에서는 유닛의 외형과 세부적인 능력치 같은 핵심 요소들을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설계하는지, 그리고 수많은 유닛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묶어서 관리하고 제작하는지 본격적으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가 벌어질 맵을 모두 준비했으니 이제 그 맵 위에서 실제로 치열하게 싸울 유닛을 직접 제작해 볼 차례입니다. 다양한 유닛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지 잠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닛마다의 고유한 개성을 나타내는 외형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공격력이나 이동 속도, 그리고 체력과 같은 필수적인 스탯 요소들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러한 수많은 유닛들의 다양한 정보들을 하나의 컴포넌트 안에서 수많은 조건문으로 일일이 나누어 억지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게임 볼륨 확장과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훨씬 더 효율적이고 세련된 방식인 데이터셋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제작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구조를 설계하게 되면 내부 시스템상으로는 그저 데이터셋에 잘 정리되어 있는 정보들을 순차적으로 읽어와서 모든 유닛이 완전히 똑같은 기본 동작 기능을 수행할 뿐입니다. 하지만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는 유저의 입장에서는 각기 다른 외형과 스탯, 그리고 고유한 특징을 가진 수많은 유닛이 다양하게 구성된 것처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 유닛의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담아둘 데이터셋을 직접 제작해 보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 탭에서 마우스 우클릭, 다음 크리에이트 데이터셋 메뉴를 선택해 새로운 데이터셋을 하나 생성해 줍니다. 이 데이터셋은 앞으로 수많은 유닛들의 핵심 정보를 모두 묶어서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우리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이름은 유닛 데이터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유닛 데이터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하나의 표처럼 열과 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테이블 구조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각 가로줄마다 단일 유닛이 가지게 될 고유한 정보들을 순서대로 기입해 주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다루고 있는 디펜스 샘플월드에서는 이 유닛 데이터 안에 정말 다양하고 필수적인 요소들을 구성하여 활용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표에 들어갈 항목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서 각각의 데이터가 실제 게임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도로 쓰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셋 테이블의 가장 왼쪽 열부터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에서는 플레이어가 이 유닛을 직접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사용 여부 정보를 설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 값이 대문자 T로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유닛은 플레이어가 직접 덱으로 구성하여 아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F로 설정되어 있다면 이 유닛은 플레이어에게 제공되지 않으므로 추후 덱 편집 화면에서는 아예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기획자나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유저에게 다채로운 스테이지를 제공하기 위해 적 기지에서 갑자기 아주 강력하거나 처음 보는 특수한 적 유닛이 등장하도록 연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를 대비하여 유닛의 사용 권한을 미리 T와
F로 분리해 두는 것입니다. 다음 열에 있는 렌더 id는 유닛의 시각적인 외형을 결정하는 고유 id 값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유닛의 이름과 전투 중 유닛을 소환하는 데 필요한 생산 비용, 그리고 유닛의 체력과 공격력, 이동 속도가 차례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유닛이 사용하는 스킬 번호와 스킬의 공격력, 그리고 기본 공격과 스킬 공격의 쿨타임까지 실제 전투 로직에 필요한 모든 핵심 수치들이 이 테이블 안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름이나 체력, 그리고 공격력 같은 수치들은 대략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바로 감이 오실 텐데요. 하지만 렌더 id라는 항목은 지금 당장 그 쓰임새가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정확히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새로운 데이터셋인 유닛 렌더 데이터를 제작해보며 알아보겠습니다. 이전과 같이 마찬가지로 워크스페이스 탭에서 Create 데이터셋 기능을 이용해 새로운 데이터셋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셋의 이름은 유닛의 애니메이션 외형을 관리한다는 의미로 유닛 렌더 데이터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이제 유닛 렌더 데이터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이 테이블 안에 들어갈 데이터들은 유닛이 대기하거나 이동하고 공격하는 등 특정 상태가 될 때마다 재생되어야 할 애니메이션, 리소스 ID 값들을 미리 모아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테이블의 각 가로줄은 유닛 하나가 가지는 다양한 상태별 애니메이션, 리소스 ID 값들을 하나의 세트로 담아두는 공간입니다. 아까 살펴봤던 유닛 데이터 테이블에서 타이거 유닛의 렌더 ID 값이 1로 설정되어 있던 것을 기억하실까요? 이는 곧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유닛 렌더 데이터의 ID 1번 줄에 나열된 세트, 즉 1번 애니메이션 리소스들을 이 타이거 유닛에 그대로 연결해서 활용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두 데이터셋을 연결해 두면 유닛의 데이터 관리와 외형 관리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인 어택 피크 항목은 공격 애니메이션이 재생될 때 시각적으로 상대방에게 피격 판정이 적용되는 정확한 타이밍을 의미합니다. 만약 새로운 유닛을 등록하기 위해 하나의 유닛을 대상으로 필요한 애니메이션 리소스를 추출하는 방법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에디터 상단의 패널 메뉴에서 리소스 스토리지 창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MSW 리소스 폴더 하단에 있는 애니메이션 클립 폴더 내에서 몬스터 폴더로 접근해 이번에 사용하고자 하는 유닛을 먼저 결정해 줍니다. 적절한 리소스의 우측 하단에 있는 정보 탭 버튼을 열어보시면 관련 태그들이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닛의 이름이나 등록된 번호를 클릭하시면 이 리소스와 관련된 전체 리소스들을 한 곳에 모아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유닛의 대기 상태부터 공격, 그리고 사망 애니메이션까지 우리가 필요한 리소스들을 아주 손쉽게 찾아서 추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해드린 어택 피크 값의 경우 리소스 창에서 유닛의 공격 애니메이션을 직접 재생해보며 눈으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재생되는 도중 타격을 주고 싶은 정확한 타이밍에 일시 정지 버튼을 눌러 그 시간값을 확인하고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유닛 렌더 데이터를 알맞게 구성하는 방법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유닛 데이터 데이터셋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테이블을 살펴보시면 방금 전과 같은 방식으로 참조하기 위해 제작된 데이터가 하나 존재하는데요.
바로 스킬 항목입니다. 이는 유닛이 사용하는 스킬의 세부적인 정보를 따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데이터셋을 추가적으로 구성해 연결해 둔 것입니다. 새롭게 만든 스킬 데이터셋을 열어보시면 현재 이 테이블에는 스킬 발동 시 시각적으로 발생하는 스킬 이펙트의 리소스 ID 값만 간단하게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전투 중 유닛의 스킬 쿨타임이 완료되어 스킬 공격을 발동하게 되면 바로 이 테이블에 등록된 이펙트 리소스를 재생하며 공격을 수행하게 됩니다. 만약 나중에 스킬의 범위나 특수효과 등 스킬에 대해 좀 더 추가적인 구성이 필요해진다면 바로 이 스킬 데이터셋에 새로운 열을 추가하고 보완해 나가는 방식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유닛에 관련된 전반적인 데이터셋 제작 방식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유닛마다 필요한 리소스나 데이터, 정보들을 이 데이터셋에 하나하나 직접 호출해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앞으로 개발 과정에서 좀 더 사용하기 편하고 코드의 가독성까지 높일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스크립트 제작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새롭게 활용할 기능은 바로 로직입니다. 이전에 기지 엔티티를 세팅할 때 베이스 컴포넌트를 추가했던 과정을 기억하실 텐데요. 로직 또한 컴포넌트와 마찬가지로 게임 내에서 기능과 동작을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하나의 스크립트입니다. 단, 로직과 컴포넌트 사이에는 차이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베이스 컴포넌트처럼 특정 엔티티에 일일이 부착해서 등록하지 않아도 월드 전체에서 독립적으로 기능 동작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로직은 어떤 엔티티에 종속되어 동작을 수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프로그램 내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직은 프로젝트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역성을 가진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가 게임 내 어디서든 쉽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바로 이 로직 기능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럼 앞서 세팅한 데이터셋에 등록된 데이터들을 아주 쉽게 불러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전담해서 관리하는 로직을 직접 제작해 보겠습니다. 컴포넌트를 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워크스페이스 창에서 마우스 우클릭, 크리에이트 스크립트 메뉴에서 크리에이트 로직을 선택하여 새로운 로직을 하나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이 로직의 이름은 역할을 알 수 있도록 데이터셋 로직으로 변경해 줍니다. 데이터셋에 등록해둔 수많은 데이터들은 바로 이 데이터셋 로직 공간 안에서 프로그래밍에 사용하기 적합한 형태로 1차적인 가공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특정 데이터를 요구할 때 아주 편리하고 빠르게 꺼내어 제공하는 것이 이 로직의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특히 게임 프로그램이 실행된 직후부터 외부의 다른 스크립트들이 이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로직은 월드가 실행되자마자 지연 없이 바로 데이터를 준비해두는 초기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각 데이터들이 용도에 따라 깔끔하게 분류되어 담길 수 있도록 일종의 데이터 바구니 역할을 하는 테이블 자료형 변수들을 스크립트 내에 미리 준비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드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자동으로 호출되는 라이프 사이클 함수인 onBeginPlay 함수 내에서 방금 미리 준비해둔 각 테이블 변수에 데이터셋의 다양한 데이터를 꺼내어 차곡차곡 담아주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나중에 완성된 onBeginPlay 함수 내부의 코드를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 init 함수들이 순서대로 실행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이 전체 과정이 결국 데이터셋에 나열된 원본 내용들을 우리가 스크립트 상에서 쓰기 편한 테이블 구조로 옮겨 저장하는 필수적인 가공 작업,
이라는 점입니다. 이 점만 명확히 염두에 두시면 앞으로의 코드 흐름을 훨씬 더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옮겨 담는지 이어서 유닛 렌더 데이터를 담는 테이블의 초기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드를 살펴보시면 가장 먼저 어떤 데이터셋을 타겟으로 데이터를 가져올지 명확하게 지정합니다. 그리고 해당 데이터셋이 가진 로우, 즉 전체 줄 수만큼 반복 순회를 진행하면서 각 줄의 데이터를 테이블 내부에 하나씩 등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번 반복 순회가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는 각 아이디, 순번에 맞게 완성된 하나의 데이터 묶음을 테이블에 집어넣게 되는데요. 여기서 사용되는 인덱스 번호는 앞서 보았던 데이터셋의 맨 왼쪽에 위치했던 아이디 값과 동일하게 매칭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테이블이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유닛의 다양한 스탯 정보를 담고 있는 유닛 데이터 데이터셋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유닛의 스탯 정보를 담고 있는 유닛 데이터의 이닛, 초기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순회하고 불러오는 전반적인 과정은 앞서 살펴본 유닛 렌더 데이터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가장 마지막에 테이블 내부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를 꺼내 쓰기 위한 키 값을 숫자로 된 아이디 순번이 아닌 유닛의 이름, 문자열 자체로 설정하여 저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설정했을까요? 나중에 외부에서 특정 유닛에 대한 세부 정보가 필요해졌을 때 개발자가 의미를 알기 힘든 숫자로 된 아이디 번호를 일일이 찾아보는 방식보다는 직관적으로 유닛의 이름, 그대로 전달해서 정보를 찾는 것이 코드 작성과 유지보수 측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본인만의 다양한 데이터셋을 직접 기획하고 제작해 보시면서 이 데이터들을 실제 로직에서 어떤 방식의 키값으로 호출하고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고민 과정을 거친다면 앞으로 한층 더 탄탄한 구조의 게임을 제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이닛 초기화 과정이 완료되면 이제 각 테이블 변수 안에는 게임 진행에 필요한 모든 핵심 데이터들이 담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준비된 이 데이터들을 본격적으로 활용해 볼 차례겠죠. 이번에는 게임에 등장할 다채로운 유닛들을 대량으로 제작하기 위해 그 바탕이 될 공통 유닛의 뼈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이어라키 창에서 마우스 우클릭으로 새로운 빈 엔티티를 하나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이 빈 엔티티가 실제 게임 내에서 하나의 유닛으로서 온전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컴포넌트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부착해 보겠습니다. 우선 유닛의 시각적인 외형이 게임 화면에 제대로 출력될 수 있도록 우측 탭에서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를 추가해 줍니다. 이어서 이 유닛이 메이플 스토리 월드의 타일맵 환경 위에서 지형을 정밀하게 감지하고 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이동과 중력 적용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도 함께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유닛이나 기지 등 맵 위에 존재하는 다양한 객체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충돌 범위를 정밀하게 감지해주는 트리거 컴포넌트까지 같이 추가해 줍니다. 자, 이것으로 유닛의 가장 기초적인 뼈대 세팅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닛이 스스로 판단하여 이동하거나 적을 공격하고 현재 처한 상황에 맞춰 이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의 애니메이션을 자연스럽게 교체해줄 핵심 역할의 컴포넌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유닛 엔티티에 우리가 직접 작성한 커스텀 컴포넌트 스크립트를 추가해주면서 구체적인 동작, 기능들을 하나씩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기능 중에서도 가장 먼저 유닛의 현재 상태에 따라 그에 걸맞는 외형 애니메이션을 매끄럽게 제어해 줄 수 있는 애니메이션 전담 컴포넌트 먼저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워크스페이스 창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 새로운 컴포넌트 스크립트를 하나 생성하고 그 이름을 애니메이션 컨트롤러로 등록해 줍니다. 스크립트 생성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내부에서 사용할 필수 변수들을 선언할 차례입니다. 가장 먼저 유닛의 시각적 외형을 화면에 그려주는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를 찾아 저장해 둘 렌더러 변수를 선언해 줍니다. 그리고 이전에 유닛 렌더 데이터셋에 저장해 두었던 다양한 상태, 대기, 이동, 공격 등 애니메이션 리소스 아이디 값들을 한 곳에 묶어서 담아낼 테이블 자료형의 액션 시트 변수도 함께 선언합니다. 이어서 데이터셋에 꼼꼼히 기록해 두었던 데미지 전달 타이밍인 어택 피크 값을 저장해 둘 히트 타이밍 변수도 추가로 선언해 줍니다. 변수 선언이 모두 끝났다면 이제 월드가 실행될 때 최초로 자동 호출되는 라이프 사이클 함수인 onBeginPlay를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이 함수 안에서는 해당 컴포넌트의 가장 첫 번째 행동으로 엔티티 자신에게 부착되어 있는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를 찾아 앞서 만든 렌더러 변수에 연결해주는 필수 초기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코드상에서 self.entity를 활용하여 자기 자신에게 부착된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를 찾아내고 이를 앞서 선언해둔 렌더러 변수에 안전하게 할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동작에 앞서 미리 준비해둬야 할 중요한 작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유닛 렌더 데이터셋에 저장해 두었던 해당 유닛 전용 애니메이션 리소스 아이디 목록 한 줄을 통째로 가져와 컴포넌트에 등록하는 작업입니다. 이를 위해 setAnimTable이라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유닛이 게임에 처음 생성될 때 이 함수를 호출하여 유닛의 각 상태에 맞는 애니메이션 리소스 아이디 값들을 언제든 즉시 꺼내 쓸 수 있도록 테이블 형태로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이 setAnimTable 함수는 매개 변수로 유닛의 이름을 전달받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데이터셋 로직을 구성할 때 유닛의 이름을 키 값으로 사용하여 유닛 데이터를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세팅했던 것 기억하실까요? 바로 이 매개 변수로 받은 유닛의 이름을 통해 해당 유닛의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 안에서 유닛의 시각적 외형을 결정하는 고유한 렌더 아이디 값을 가장 먼저 추출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출해낸 고유 아이디 값을 통해 데이터셋 로직의 유닛 렌더 데이터 테이블로 접근하게 되면 해당 아이디 순번에 매칭되는 대상의 전체 애니메이션 리소스 아이디 값들이 담긴 테이블을 손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째로 넘겨받은 테이블 데이터는 우리가 앞서 선언해 두었던 내부 멤버 변수인 액션 시트에 그대로 기록해 둡니다. 이렇게 구조를 짜두면 이후 유닛의 상태가 바뀌어 애니메이션 전환이 필요할 때마다 데이터셋을 다시 검색할 필요 없이 액션 시트에서 필요한 리소스 아이디 값만 바로 꺼내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세팅의 마지막 단계로 방금 가져온 테이블 안에서 공격 판정 타이밍인 어택 피크 값을 꺼내어 히트 타이밍 변수에도 저장해 주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유닛의 애니메이션을 제어하기 위한 필수적인 데이터 연결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준비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유닛의 실제 동작을 본격적으로 제어하는 기능을 작성해 볼 차례입니다. 애니메이션 컨트롤러 컴포넌트는 매 순간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능동적으로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움직이는 수동적인 방식으로 설계될 예정입니다. 즉, 외부의 다른 스크립트에서 대기 상태 애니메이션을 재생해 주어 또는 공격 애니메이션을 재생해 줘 라고 명시적으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만
그에 알맞는 대상 애니메이션으로 전환해주는 기능을 준비해두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전담하여 수행할 함수가 바로 change animation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매개 변수로 현재 전환해야 할 상태의 이름을 문자열 형태로 전달받도록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외부 스크립트에서 이 함수를 호출할 때 attack이라는 문자열을 매개 변수로 넘겨주게 되면 유닛의 공격 애니메이션이 즉각적으로 화면에 재생되도록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change 애니메이션 함수 내부의 동작 원리 자체는 아주 직관적이고 간단합니다. 앞서 각 상태별 애니메이션 리소스 아이디 값을 기록해 두었던 액션 시트 테이블에서 방금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상태명에 해당하는 실제 리소스 아이디 값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찾아낸 이 값을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의 스프라이트 리소스 아이디 속성에 그대로 덮어씌워 갱신해 주기만 하면 애니메이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네, 이로써 외부의 명령을 받아 유닛에 다채로운 애니메이션을 전환시켜줄 핵심 보조 컴포넌트인 애니메이션 컨트롤러의 제작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방금 완성한 수동적인 애니메이션 컨트롤러와 게임의 여러 시스템들 사이 중간에 서서 상황을 능동적으로 판단하고 지금 공격 애니메이션을 재생해 라고 실질적인 제어 명령을 내릴 새로운 역할의 컴포넌트를 이어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 창에서 다시 한번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 새로운 컴포넌트를 생성해주고 그 이름은 커스텀 스테이트로 정해줍니다. 이 커스텀 스테이트 컴포넌트는 외부에서 각종 상태 변경 명령을 전달받아 유닛의 애니메이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해야 할지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실질적인 제어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생성된 스크립트를 열어 가장 먼저 필요한 변수들을 선언해 보겠습니다. 우선 유닛이 현재 어떠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current state 변수를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해당 컴포넌트가 직접 명령을 내리며 제어하게 될 대상, 즉 우리가 방금 전 단계에서 만들어 두었던 애니메이션 컨트롤 컴포넌트를 담아낼 수 있는 변수도 함께 선언하여 연결할 준비를 마칩니다. 이제 init 함수로 초기화가 수행될 때의 동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 월드에 생성된 유닛은 기본적으로 가만히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캐릭터의 기본 상태를 의미하는 아이들을 current state 변수에 가장 먼저 기록해 둡니다. 이어서 self.entity를 활용해 본인 엔티티에 등록되어 있는 애니메이션 컨트롤러 컴포넌트를 찾아 앞서 선언해 둔 변수에 안전하게 연결해 가져오는 작업까지 맞춰줍니다. 이렇게 필수적인 초기화 세팅이 모두 끝났다면 이제 유닛의 상태가 변경되는 시점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알맞게 처리해줄 change state 함수를 이어서 제작할 차례입니다. 이 change state 함수의 핵심 역할은 외부로부터 새롭게 전달받은 상태 값을 current state 변수에 덮어씌워 최신 상태로 갱신하여 기록함과 동시에 함수 내부에서 여러 조건 분기에 따라 변경된 현재 상태에 맞는 애니메이션이 재생될 수 있도록 앞서 연결해둔 애니메이션 컨트롤러에 적절한 제어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작성된 코드를 살펴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외부에서 전달받은 상태 문자열을 애니메이션 컨트롤러의 change 애니메이션 함수로 그대로 다시 넘겨주어 상황에 알맞은 애니메이션 재생을 요청하는 구조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함수 내부에 추가된 if 조건문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유닛의 이전 상태가 한창 적을 공격하고 있는 도중이었는데 이때 새롭게 변경되어야 하는 상태가 적에게 맞은 피격 상태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코드를 보시면 별다른 상태의 전환을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리턴문을 활용하여 해당 함수를 강제로 종료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해둔 것일까요? 만약 유닛이 열심히 공격하고 있는 모션을 취하는 도중에 애니메이션이 피격 상태로 갑자기 전환되어 버린다면 유닛의 공격 모션은 도중에 뚝 끊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화면상으로는 유닛이 피격 애니메이션이 재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데이터상으로는 원래 예정되어 있던 공격 타이밍에 도달하여 상대방에게 뜬금없이 데미지를 전달하는 부자연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각적, 논리적 충돌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 예외 처리 조건문을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조건문을 작성해 주시면 유닛의 다양한 상태의 변화에 맞춰 애니메이션을 훨씬 더 정밀하고 자연스럽게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크립트 에디터 화면의 맨 아래쪽에 위치한 이벤트 핸들러 공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에 작성되는 함수들은 방금 전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일반적인 메서드, 영역과는 약간 다른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티티에 등록된 여러 컴포넌트 내부에서 특정한 상황이 벌어지거나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외부에서 일일이 호출 명령을 내리지 않더라도 이곳에 등록해둔 이벤트 함수가 이를 즉각적으로 감지하고 자동으로 실행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이벤트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플러스 버튼을 눌러 스프라이트 컴포넌트와 관련된 이벤트를 하나 새롭게 추가해 줍니다. 나타나는 목록에서 Handle Sprite Anim Player and Frame Event라는 항목을 찾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벤트의 이름에서도 직관적으로 유추하실 수 있듯이 이 함수는 현재 재생 중인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이 맨 마지막 프레임에 도달하여 재생이 완전히 끝나는 바로 그 시점에 자동으로 호출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능이 대체 왜 필요할까요? 만약 유닛의 사망 처리를 진행하기 위해 데드 상태를 전달받았을 때 코드에서 지체 없이 바로 엔티티를 파괴해버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구현하면 유닛이 쓰러지는 사망 애니메이션이 화면에 나타나기도 전에 엔티티가 사라져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망 애니메이션이 끝까지 온전히 재생된 이후에 엔티티를 삭제하는 등의 사후 처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이럴 때 애니메이션의 종료 시점을 정확히 알려주는 이 이벤트 함수를 활용하면 해당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 함수 내부를 살펴보면 특정 애니메이션의 재생이 완전히 종료되는 시점에 유닛의 현재 상태가 데드인지 확인하는 구문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만족되었다는 것은 곧 사망 애니메이션 재생이 끝까지 완료되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바로 이 타이밍에 맞춰 해당 엔티티를 비활성화하도록 코드를 작성해 줍니다. 이렇게 설정해 두시면 사망 애니메이션이 중간에 끊기지 않고 끝까지 모두 재생된 후 유닛이 자연스럽게 쓰러지며 화면에서 사라지는 연출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 이벤트 함수 내에는 또 하나의 상태 제어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유닛이 적을 공격할 때 공격 애니메이션 맨 마지막 프레임에 도달하여 재생이 끝나게 되면 유닛의 다음 상태를 강제로 아이들, 즉 대기 상태로 자동 전환해 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 공격 모션을 마친 유닛이 어색하게 멈춰있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 흐름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해 두시면 한 번의 공격 동작이 끝난 후 유닛이 자연스럽게 대기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유닛의 실질적인 행동 기능을 수행할 핵심 유닛 컴포넌트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크립트 상단에 필요한 변수들을 차례대로 선언해 줍니다. 유닛의 다양한 행동에 맞춰 앞서 만든 상태 제어를 매끄럽게 적용하기 위해 방금 제작했던 커스텀 스테이트 컴포넌트를 등록할 수 있도록 변수를 준비해 둡니다. 이어서 해당 유닛이 플레이어의 유닛인지 적군의 유닛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하기 위한 상태 변수, 이동할 진행 방향을 설정해 줄 방향값 변수도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이전에 유닛 데이터 데이터셋에 등록해 두었던 데이터 중 이 유닛의 고유한 스탯 데이터가 통째로 담길 유닛 스탯 테이블 자료형 변수까지 다양한 변수들을 준비해 둡니다. 변수 선언이 모두 마무리되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이닛 초기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월드가 실행되고 유닛이 초기화되는 단계에서는 가장 먼저 유닛의 상태를 변경하는 커스텀 스테이트 컴포넌트를 자신의 엔티티에 부착된 컴포넌트들 중에서 찾아 변수에 등록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곧바로 커스텀 스테이트 컴포넌트 자체에 초기화 작업이 연달아 수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유닛이 실제 행동을 시작하기 직전에 호출되는 유닛 전용 init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외부로부터 두 가지 중요한 매개 변수를 전달받고 있습니다. 바로 스폰할 유닛의 이름과 해당 유닛이 플레이어 소속인지 적군 소속인지를 결정해주는 상태의 변수값입니다. 코드를 보시면 이 상태 변수값에 따른 분기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만약 새롭게 생성된 유닛이 플레이어의 유닛이라면 유닛이 바라보고 전진해야 하는 방향은 화면의 왼쪽에서 오른쪽이 됩니다. 따라서 양수측 방향을 의미하는 1을 이동 방향 변수에 저장해 줍니다. 반대로 생성된 유닛이 적군의 유닛이라면 아군 기지를 향해 화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전진해야 하겠죠. 따라서 음수측 방향을 의미하는 -1 값을 방향 변수에 저장하도록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맨 처음 유닛의 뼈대를 만들 때 부착해 두었던 트리거 컴포넌트의 세부 설정도 마저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티티의 프로퍼티 탭에 등록된 트리거 컴포넌트 항목을 보시면 유닛이 충돌을 감지할 콜라이더 범위를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에딧 버튼을 클릭하신 뒤 화면상에 나타난 박스 영역을 직접 마우스로 드래그하며 조절해 줍니다. 적군 유닛이나 기지 등을 감지할 수 있도록 유닛의 크기와 예정된 공격 사거리에 맞춰 콜라이더의 범위를 적절하게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닛 간의 충돌 판정을 정밀하게 제어할 콜리전 그룹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콜리전 그룹 속성의 우측 버튼을 클릭하시면 충돌 그룹을 제어할 수 있는 팝업 창이 활성화됩니다. 여기서 Add Collision Group 버튼을 통해 플레이어와 에니미라는 두 개의 충돌 그룹을 각각 추가해 줍니다. 디펜스 게임에서는 플레이어가 생성한 아군 유닛들이 서로 공격하지 않도록 유닛이 플레이어로 설정되어 있을 때는 같은 플레이어 그룹을 감지하지 못하게 예외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팝업창 상단의 매트릭스 표에서 플레이어는 애니미만 감지하게 체크하고 반대로 애니미는 플레이어만 감지할 수 있도록 서로 교차해서 설정해 줍니다. 세팅을 마친 뒤 다시 코드로 넘어와서 방금 만든 규칙을 적용해 줍니다. 해당 유닛이 플레이어의 유닛인 경우에는 충돌 그룹을 플레이어로 설정하며 반대로 적의 유닛인 경우에는 애니미로 설정되도록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시각적인 처리가 더 필요한데요. 리소스로 등록된 스프라이트 이미지의 경우 기본적으로 왼쪽을 바라보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좌측에서 스폰되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진하는 플레이어의 유닛의 경우 이미지를 진행 방향에 맞게 거꾸로 반전시키기 위해 스프라이트 컴포넌트의 플립 X 값을 true로 설정해 줍니다. 이어서 유닛의 각 스탯 데이터 값을 담아둘 데이터 테이블을 이전에 만든 데이터셋 로직으로부터 가져오며 앞서 작성했던 애니메이션 컨트롤러의 setAnimTable 함수를 호출해 각 상태별 애니메이션이 담긴 액션 시트를 등록해 주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각 공격과 스킬의 딜레이를 계산하는 데 활용할 내부 타이머의 값을 모두 0으로 초기화해주고
가져온 유닛 스탯 테이블에서 해당 유닛의 체력값을 불러와 설정해 줍니다. 또한 물리적인 이동과 충돌 감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엔티티에 등록된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와 트리거 컴포넌트 외에 기능이 본격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 각 컴포넌트의 이네이블 속성을 true로 활성화해 줍니다. 자, 이제 유닛을 동작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초기화가 끝났으니 유닛마다 상황에 맞는 각 행동 기능을 직접 구현해 보겠습니다. 우선 유닛의 행동 패턴을 유닛이 스폰된 시점 이후로 크게 분류해 보면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동을 진행을 하다가 자신의 공격 범위 내에 상대방 유닛이 있는지 없는지 탐색을 진행합니다. 탐색 결과 만약 상대방 유닛이 없다면 전진 이동을 그대로 진행하고 반대로 상대방 유닛이 감지되면 이동을 멈추고 공격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 가장 먼저 기본 베이스가 되는 유닛의 이동 기능부터 먼저 제작해 보겠습니다. 유닛의 실질적인 이동 기능은 매 프레임마다 자동으로 호출되는 라이프 사이클 함수인 onUpdate 내에서 동작을 진행합니다. 만약 스크립트의 라이프 사이클 개념에 대해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셨다면 에디터 상단의 헬프 메뉴에서 API 레퍼런스로 들어가 라이프 사이클 항목을 먼저 읽어보시며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onUpdate는 매 프레임마다 끊임없이 함수가 호출되게 되는데요. 이때 매개 변수로 델타 값을 전달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델타란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 사이의 실제 시간 변화량 값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델타 매개 변수 값을 곱해 활용해주면 기기의 프레임 속도와 상관없이 유닛이 서서히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부드러운 이동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분리해둔 move 함수에서도 이 onUpdate 함수의 델타 값을 그대로 전달받아 이동 동작을 수행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이동 로직이 수행될 때는 가장 먼저 앞서 만든 커스텀 스테이트 컴포넌트에게 유닛이 현재 이동 중인 상태로 전환하도록 명령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를 통해 물리적인 위치 값을 직접 제어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닛의 소속 진영마다 앞으로 나아가는 이동 방향이 당연히 달라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이동 위치 연산인 move force에 우리가 초기화 단계에서 미리 설정해 두었던 방향 변수인 디렉션 값을 곱해 주도록 합니다. 앞서 보셨듯이 이 값은 플레이어의 유닛의 경우 1로 설정되어 진행 방향을 우측으로, 적 유닛의 경우 -1로 설정되어 진행 방향을 좌측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동 기능에 이어서 이번에는 유닛의 공격 기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공격 발동 시 유닛의 다음 공격 쿨타임을 측정하는 타이머 변수를 다시 초기화하기 위해 0으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이 타이머 변수의 값은 유닛이 각자 고유한 공격 쿨타임에 맞는 주기로 공격을 수행할 수 있게 제어해주는 중요한 타이머 변수입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onUpdate 함수에서 매 프레임마다 델타 값을 더해 타이머의 시간 값을 계속 축적하다가 이 누적된 시간이 유닛 데이터셋에 설정해 두었던 해당 유닛의 일반 공격 쿨타임 값보다 커질 경우 즉시 공격을 수행합니다. 반대로 아직 누적 시간이 해당 쿨타임 값보다 작은 경우에는 당장 공격을 수행하지 않고 쿨타임이 온전히 찰 때까지 다음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 잠시 대기 상태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번의 공격 함수가 수행되어 타격을 입히고 나면 다음 공격 쿨타임을 정상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반드시 이 타이머를 다시 0부터 시작하도록 설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타이머 초기화 후에는 유닛의 현재 상태를 어택 상태로 변경하여 화면상에서 실제 공격 애니메이션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도록 요청합니다. 코드 아래쪽에 보이는 히트 타이머 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변수는 앞서 설정했던 어택 피크 값을 기반으로 공격 애니메이션 수행 시 정확히 어느 타이밍에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전달할지 그 시간값을 측정하는 타이머 변수입니다. 이 측정값은 공격 함수가 호출되는 시점부터 새롭게 측정이 시작되어야 하므로 호출 시 해당 타이머의 값도 0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초기화해 줍니다. 그리고 한 번의 공격 동작 수행 중에 의도치 않게 여러 번의 다단 히트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이미 데미지를 가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고 결정하기 위한 is send hit 상태 변수를 false로 설정해 줍니다. 이 is send hit 상태 변수는 공격 애니메이션이 진행 중이다가 정확히 어택 피크 타이밍 값에 도달해 데미지가 전달되는 순간 그 상태가 true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어서 유닛의 현재 공격력을 유닛 스탯 데이터에 있는 기본 공격력 값으로 덮어씌워 설정해 둡니다. 이 공격력 변수가 굳이 따로 분리되어 설정되는 이유는 나중에 일반 공격이 아닌 특수 스킬 공격 시 전달하는 데미지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내가 상대방을 공격하게 될 때 반대로 맞는 상대방 유닛 측에서는 피격 처리를 수행해야겠죠. 이번에는 on damage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공격 데미지를 받아내는 함수를 직접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상대방으로부터 정확히 몇 채의 데미지를 전달받을지 결정할 수 있도록 숫자 값을 받는 매개 변수로 설정됩니다. 함수 내부에서는 전달받은 매개 변수의 데미지 값만큼 유닛의 현재 체력 값을 감소시키며 동시에 유닛의 상태를 피격 상태인 on hit 상태로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피격 시 유닛이 데미지를 받았다는 것을 플레이어에게 시각적으로 연출하기 위해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의 컬러 값 중 투명도를 낮춰줍니다. 그 직후 데미지 타이머 값을 0.15 값으로 설정해 주어 현재 유닛의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가 잠깐 반투명 상태로 전환되어 있음을 명시해 줍니다. 이렇게 설정된 데미지 타이머 또한 매 프레임 호출되는 on 업데이트 함수에서 0 이상의 값이 설정되어 있다면 시간값만큼 계속 감소시켜주며 만약 타이머의 값이 완전히 0이 되었을 때는 유닛의 투명도를 원래 상태인 1로 다시 설정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격 처리를 모두 수행했을 때 남은 체력이 없을 경우, 즉 0 이하일 경우 유닛의 상태를 데드로 전환해 사망 애니메이션을 수행시킵니다. 이와 동시에 더 이상 다른 상대방 유닛들이 이미 사망한 이 유닛을 살아있는 타겟으로 감지하지 못하도록 엔티티에 붙어있는 트리거 컴포넌트의 Enable 속성을 false로 설정해 감지 기능을 완전히 비활성화해 주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유닛의 기본 행동을 먼저 구현해 보았는데요. 이제 맵 위에서 실제 유닛의 이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on 업데이트 함수 안에 move 기능을 추가적으로 등록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약 유닛의 체력이 0 이하라면 이미 사망한 상태이므로 더 이상 아무런 행동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리턴문을 활용해 다음 동작 수행을 완전히 방지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에 move 함수를 바로 추가시켜주면 유닛의 부드러운 이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코드 위에 등록된 self.found 라는 변수를 통한 조건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전방에 상대방 유닛이 감지되지 않았을 때만 무브 함수를 호출해 전진 이동을 계속 수행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이 감지 기능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다음 단원인 공격 기능을 수행할 때 이어서 자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코드가 모두 작성되었다면 에디터로 돌아와 맵에 생성해둔 유닛으로 활용될 빈 엔티티에 여기까지 우리가 열심히 제작한 애니메이션 컨트롤러, 커스텀 스테이트, 그리고 방금 완성한 유닛 컴포넌트를 모두 차례대로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이로써 게임 내에서 유닛으로 활용할 단일 엔티티의 세팅 준비는 모두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이제 게임 런타임 중에 이 엔티티를 필요한 만큼 여러 개로 계속 복제하여 스폰할 수 있도록 모델로 등록해 줘야 합니다. 모델로 등록하기 위해선 하이어라키 창에서 방금 제작 및 세팅을 마친 엔티티를 우클릭하시고 메뉴에서 Create Model from Entity를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유닛 생성의 베이스가 될 원본 모델을 아주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유닛을 복제할 수 있는 베이스 엔티티와 유닛 컴포넌트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유닛 컴포넌트 안에서 인공지능의 공격 동작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유닛이 공격을 수행하는 전제 조건으로는 사거리 안에 상대방의 유닛 또는 기지가 있을 때만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앞에 상대방 유닛이 감지되었는지 여부를 상태로 기록하기 위해 코드 상단에 found라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해 주었는데요. 이 found 변수가 변경되는 조건은 바로 상대방 유닛의 트리거 컴포넌트 범위가 내 범위 안에 감지될 때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유닛 자신에게 등록된 트리거 컴포넌트에서 상대방의 트리거 충돌이 감지되고 있는 시점을 코드에서 정확히 알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스크립트 에디터 하단의 이벤트 핸들러 영역에서 상대방의 트리거가 지속적으로 감지되고 있는 시점을 잡아내는 핸들 트리거 스테이 이벤트 함수를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 안에서 현재 유닛의 트리거와 상대방의 트리거 충돌이 감지되었을 때 상대방의 충돌체 엔티티에 유닛 컴포넌트 또는 베이스 컴포넌트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검사합니다. 만약 등록되어 있다면 현재 유닛이 정상적으로 공격할 적 대상을 찾은 것이므로 found 값을 true로 설정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found 값을 다시 false로 전환하는 시점도 필요하겠죠. 그러므로 상대방의 트리거가 내 사거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시점을 감지하는 핸들 트리거 리브 이벤트 함수 또한 추가해 활용해 주도록 합니다. 이 이벤트 안에서는 트리거 충돌 대상이 내 범위에서 완전히 사라졌을 때 found의 상태를 다시 false로 전환해 주도록 설정합니다. 여기까지 감지 기능 설정을 마치고 다시 맵 프레임 호출되는 onUpdate 함수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이전 단원에서 보셨듯이 만약 found 변수가 false라면, 즉 내 앞에 공격할 대상이 없다면 유닛은 move 함수를 호출해 그대로 전진을 수행하다가 else 분기인 상대방을 감지했을 때는 이동을 멈추고 제자리에서 공격을 수행하도록 자연스럽게 흐름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을 감지하여 공격 분기로 넘어왔다면 이때 코드에서는 유닛의 일반 공격 쿨타임이 완료되었는지 아니면 스킬 공격의 쿨타임이 완료되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만약 둘 중에 아무런 쿨타임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당장 공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상대방 유닛 앞에 멈춰 서서
다음 공격 쿨타임이 찰 때까지 잠시 기다리도록 유닛의 상태를 아이들로 전환해 줍니다. 이후에 시간이 지나 어느 하나의 쿨타임이 완료되었다면 유닛이 더 이상 대기 상태가 아니므로 코드 내부의 웨이팅 변수를 false로 전환해 주도록 합니다. 만약 쿨타임이 완료된 타이머가 스킬 타이머라면 스킬 공격을 수행하고 기본 공격 쿨타임이 완료되었다면 일반적인 기본 공격을 수행하도록 분기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공격을 수행하는 직후에는 다음 쿨타임을 기다리기 위해 다시 대기 상태로 전환하도록 웨이팅을 true로 전환해 둡니다. 그런데 여기서 코드를 자세히 보시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 어택 함수를 실행했는데 그 안에서 상대방의 체력을 깎는 온 데미지 함수를 바로 호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기능이 이렇게 따로 분리된 이유는 시각적인 실제 공격의 딜레이 값인 유닛 렌더 데이터의 어택 피크 값을 시스템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칼을 치켜드는 준비 동작 중에 데미지가 먼저 들어가 버리면 굉장히 어색하겠죠. 그래서 실제 데미지를 전달하는 타격 기능 또한 매 프레임 호출되는 온 업데이트에서 수행되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앞서 어택 함수가 불릴 때 타격을 잴 히트 타이머의 값을 0으로 초기화하고 이제 send hit 값을 false로 준비해 두고 있었죠. 다시 온 업데이트 코드로 넘어와서 만약 현재 유닛의 상태가 어택 상태라면 아래의 기능들이 매 프레임마다 수행되게 되는데요. 현재 공격 애니메이션 상태 중에 is send hit, 즉 아직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전달하지 않았다면 이때부터 히트 타이머의 타이머가 본격적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매 프레임마다 시간값을 축적하다가 마침내 이 타이머가 어택 피크 값을 초과하는 정확한 애니메이션 타격 시점이 되면 비로소 상대방의 온 데미지 함수를 호출해 데미지를 입히게 됩니다. 이때 코드를 보시면 내 공격을 받는 상대방 유닛인지 아니면 적의 기지인지에 따라 로직이 다시 나뉘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타겟 유닛 또한 타겟 베이스 변수는 스크립트 하단의 핸들 트리거 스테이 이벤트에서 매 프레임마다 내 사거리 안에 감지되고 있는 상대방이 과연 유닛인지 아니면 기지인지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지된 상대방이 있다면 해당 대상에게 온 데미지 함수를 호출해 데미지를 입히도록 설정되었습니다. 이때 만약 상대방의 기지와 수비하는 적 유닛이 같은 위치에 겹쳐 있을 경우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눈앞의 유닛을 먼저 처치하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해 가장 먼저 타겟 유닛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존재한다면 대상 유닛에게만 먼저 피격 처리를 수행하도록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만약 공격을 수행하려는데 타겟 유닛이 없는 경우, 즉 눈앞에 적 유닛이 없다면 비로소 타겟 베이스에게 온 데미지를 요청해 기지를 타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타겟에 대한 모든 공격 수행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is send hit 변수를 true로 전환하여 한 번의 공격 모션의 연속적인 데미지가 여러 번 전달되는 다단 히트 현상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음 공격을 위해 처음부터 다시 탐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타겟 유닛과 타겟 베이스 변수를 모두 nil 값, 즉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로 초기화하게 됩니다. 자, 이전에 일반 공격인 어택 함수에 이어서 이번에는 특수 공격인 스킬 공격을 수행하는 스킬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킬 공격을 수행할 때는 독특하게 일반 공격과 스킬 공격 등
모든 공격의 쿨타임 타이머가 전부 0으로 초기화되도록 설정합니다. 이는 유닛이 스킬 공격이 끝나자마자 딜레이 없이 바로 일반 공격을 연속적인 공격처럼 이어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공격 함수인 어택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유닛을 어택 상태로 전환하도록 요청하며 타격 타이밍을 잴 히트 타이머 초기화 및 인스턴트 히트 변수도 함께 초기화하게 됩니다. 일반 공격과 약간 다른 부분으로는 바로 데미지를 담는 파워 값을 유닛 데이터에서 따로 설정해 두었던 강력한 스킬 공격력 값으로 덮어 씌워 설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맵 프레임 호출되는 온 업데이트 함수에서 실제 타격이 수행될 때 시스템 입장에서는 유닛이 현재 일반 공격을 하던 스킬 공격을 하던 상관없이 그저 이 파워, 데미지 변수값만 깔끔하게 꺼내 전달할 수 있도록 통합 설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스킬 공격 발동 시에는 밋밋한 기본 공격과는 달리 화려한 스킬 이펙트를 화면에 재생하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유닛에 부여된 스킬 번호를 확인하고 그 번호에 맞는 스킬 데이터셋에 등록된 이펙트, 리소스 아이디 값을 그대로 가져와서 메이플 스토리 월드의 이펙트 서비스를 활용해 지정된 위치에 이펙트를 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이펙트 서비스 외에도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 기능들을 추가로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상단 메뉴에 헬프의 API 레퍼런스에서 다양한 서비스의 기능과 예제를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유닛의 공격 기능과 유닛 생산 기능은 결국 같은 게임 환경, 같은 유닛 엔티티 위에서 유기적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다음 단원에서는 기지에서 유닛을 실제로 생성해내는 스폰 흐름과 이를 스테이지 데이터까지 연결해 체계적인 유닛 스폰 시스템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완성된 유닛들을 실제 전장에 투입하는 관점에서 기지에서 유닛을 생산하고 스폰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플레이어의 입장에서는 모인 재화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유닛을 생산하지만 반대로 적 기지는 플레이어의 기지를 파괴할 유닛을 시스템상 주기적이고 자동으로 생성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적 기지에서 아무런 규칙 없이 무작위로 유닛을 생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스테이지부터 너무 강력한 유닛이 생산되어 버리면 플레이어의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낮은 난이도의 초반 스테이지에서는 약한 유닛 위주로만 생산할 수 있어야 하며 높은 스테이지로 올라갈수록 플레이어가 게임을 너무 쉽게 클리어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적 유닛 생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스테이지마다 각기 다른 게임의 조건을 세밀하게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셋을 제작해 주어야 합니다. 워크스페이스 탭에서 우클릭으로 새로운 데이터셋을 생성하고 이름은 스테이지 데이터로 설정해 줍니다. 생성된 스테이지 데이터셋을 열어보시면 각 줄은 하나의 독립적인 스테이지 요소를 의미하게 됩니다. 각 스테이지마다 필요한 정보 컬럼으로는 해당 스테이지에 스폰되는 적 유닛의 목록, 플레이어의 초당 재화 생산 능력, 적의 재화 생산 능력, 그리고 스테이지마다 다르게 적용할 양측 기지의 체력값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재화가 무한정 쌓이는 것을 막는 재화의 최대 한도량, 그리고 스테이지마다 각기 다른 분위기를 연출해줄 배경화면의 이미지, 리소스 아이디 값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맨 왼쪽에 있는 적 유닛 목록 컬럼은 해당 스테이지에 등장할 유닛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의 텍스트, 스트링 안에 여러 유닛을 나열하여 작성된 데이터를 시스템이 콤마, 표기를 기준으로 각각 분류하게 되므로 유닛 이름 사이에 반드시 콤마 기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적 유닛 목록은 순전히 제작자의 기획 의도와 맞게 자유로운 유닛 배치가 가능합니다. 이전 단원에서 유닛 데이터의 유저블 탭 속성에 F로 두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바로 그렇게 플레이어는 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전용 유닛을 이 목록에 배치하여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강력한 유닛을 마주하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채로운 스테이지를 구성하기 위한 스테이지 데이터셋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적 기지에서 앞서 설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기적으로 유닛을 생산하는 기능을 직접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인 적 전용 자동 생성 함수를 하나 준비해 두었는데요. 바로 enemy autospawn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적 기지에서 유닛이 자동으로 생산되는 핵심 기능입니다.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만약 현재 생산해야 하는 타겟 유닛의 생산 비용만큼 적 기지의 재화가 충분히 모였다면 즉시 스폰 유닛 함수를 호출해 대상 유닛을 맵에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닛이 성공적으로 스폰됨과 동시에 대상 유닛의 생산 비용만큼 현재 보유한 재화를 감소시키게 되며 곧바로 다음 턴에 생산할 적 유닛을 목록에서 무작위로 하나 선택해 대기시키는 기능으로 자연스럽게 순환하게 됩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린 무작위로 유닛을 선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Select Random Unit for Enemy Name 함수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코드 내에 데이터를 담을 하나의 임시 테이블을 만들어 두고 데이터셋 로직에서 이번 스테이지에 해당하는 적 유닛 목록을 가져옵니다. 이때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앞서 스테이지 데이터의 애니미 유닛 컬럼은 분명 텍스트인 스트링 타입으로 작성되고 저장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코드에서는 이 데이터를 테이블 형태로 바로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셋 로직에서 데이터를 불러올 때 우리가 사용하기 편하도록 내부적으로 한번 가공 처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잠시 데이터셋 로직에서 스테이지 데이터를 저장하는 초기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불러오는 전체 과정은 앞서 보셨던 일반적인 데이터셋을 저장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가장 마지막에 enemy units,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약간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기존의 스트링 형식으로 길게 작성된 enemy unit의 텍스트 값을 그대로 가져와서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 제공하는 util 로직의 split 함수를 활용해 대상 문자열을 콤마 기준으로 분할하고 이를 자동으로 테이블 구조에 담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가공 과정 덕분에 다시 베이스 컴포넌트 코드로 돌아와 보면 문자열을 복잡하게 직접 쪼갤 필요 없이 유닛들의 이름이 깔끔하게 담긴 테이블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테이블을 가져왔다면 이제 그 중에서 랜덤하게 하나를 뽑아야겠죠. 이때는 util 로직의 random integer range 함수를 활용합니다. 1부터 적 유닛이 담긴 테이블의 전체 크기만큼 범위 내에서 랜덤한 번호를 하나 선택하고 유닛 목록에서 그 번호에 해당하는 유닛의 이름을 추출해내는 방식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 기지의 인공지능 루프를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현재 기지에 재화가 충분히 모였는지 확인한 다음, 두 번째로 조건이 맞으면 타겟 유닛을 생성하고, 세 번째로 방금 본 함수를 통해 다음 턴에 생성할 유닛을 다시 무작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스템적으로 문제점이 하나 발생합니다. 스테이지가 처음 시작될 때는 이 사이클이 제 돌기도 전이라 가장 처음에 생성할 유닛이 아예 결정되지 않은 빈 상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초로 베이스 컴포넌트가 초기화될 때 해당 기지가 유저의 기지가 아니라 적 기지라면 앞서 만든 랜덤 선정 함수를 통해 다음으로 스폰할 유닛을 미리 선정해 두도록 코드를 보완해 줍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첫 스폰할 유닛이 결정되었으므로 대상 유닛을 생산할 때 필요한 재화량의 값을 need gold라는 변수에 미리 기록해 두어 기능이 꼬이지 않게 설정합니다. 자, 그럼 이제 enemy auto spawn 함수 동작 과정에서 실질적인 스폰을 담당하며 호출되는 스폰 유닛 함수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함수는 이름 그대로 매개 변수로 전달받는 유닛의 이름을 기반으로 맵 위에 해당 유닛을 그대로 생산해내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코드 내부를 보시면 스폰 유닛 함수 중간에 오브젝트 풀이라는 개념이 포함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오브젝트 풀 최적화 기법은 이후의 단원에서 별도로 자세하게 학습하게 되므로 현재는 이 코드가 오브젝트 풀 시스템으로부터 실제 유닛 엔티티를 맵에 생산해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도로만 가볍게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한 유닛의 스폰 위치를 우리가 이전에 자식 엔티티로 미리 만들어 두었던 스폰 로케이션의 위치로 똑같이 설정해 줍니다. 이어서 유닛의 구체적인 정보와 외형을 결정하기 위해 유닛 컴포넌트의 초기화 과정을 호출하여 방금 생성한 유닛의 이름과 이 유닛이 어떤 진영 소속인지 그 소유권 정보를 함께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소유권을 전달할 때는 내부 멤버로 등록된 해당 기지가 유저의 기지인지 그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변수 isUser를 그대로 매개 변수로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맵 왼쪽에 배치된 플레이어 기지 엔티티의 경우 프로퍼티 탭에서 isUser 속성이 true로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살펴본 enemy auto spawn 함수의 내용에는 유닛을 뽑기 위한 재화라는 개념이 필수적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희는 월드 내에 재화 시스템을 구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코드를 실제로 적용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은 이후에 재화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현할 때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로 플레이어의 입장에서 유닛을 생산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플레이어의 경우 인공지능처럼 자동으로 스폰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전략적으로 유닛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하므로 화면에서 유닛 덱 UI를 펼쳐놓고 직접 터치하여 생산을 제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해야 합니다.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플레이어가 특정 덱을 선택했을 때 시스템이 현재 플레이어가 소지한 골드량을 확인하고 대상 유닛의 생산 비용만큼 재화를 정상적으로 차감한 다음 덱에 등록된 유닛의 이름을 우리가 현재 작성해둔 스폰 유닛 함수의 매개 변수로 전달해 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은 추후 화면 내에 직접 덱 UI를 배치하는 단계에서 기능을 연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양측 진영에서
유닛을 어떻게 뽑아낼지에 대한 전체적인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었습니다. 다음 단원에서는 이러한 전투를 바탕으로 스테이지의 전환과 전체적인 게임 진행 상태를 하나로 묶어 전역으로 관리하는 스테이지 로직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선 단원에서 스테이지 데이터로 스테이지별 조건을 만들고 유닛을 생산하는 스폰 흐름까지 연결해 보았죠. 이번에는 그 조건들이 실제 플레이 화면 전환과 스테이지 진행 과정에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스테이지 로직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데이터인 스테이지 데이터는 잘 준비되어 있지만 아직 우리 게임에서는 지금이 도대체 몇 스테이지인지, 그리고 현재 유저가 어느 화면에 있는지 전체의 상태를 관리하는 흐름이 붙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로비 역할을 하는 타이틀 맵에서 실제 전투가 벌어지는 메인 게임 맵으로 전환 과정, 그리고 이를 스테이지 로직과 연결해 스테이지를 실제로 진행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게임의 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월드에 처음 진입했을 때 플레이어가 본격적인 게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인 타이틀 화면, 그리고 플레이어가 덱 편성 등 모든 준비를 마치고 진입하여 실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메인 게임 화면, 이렇게 총 두 개의 맵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제작 중이던 메인 게임 맵 말고 추가로 타이틀 맵 화면을 하나 더 제작해 보겠습니다. 하이라키 탭을 보겠습니다. 월드 폴더 내에 있는 모든 맵들의 부모인 맵스 엔티티를 우클릭하시고 메뉴에서 Create New 맵을 선택하여 새로운 맵을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맵의 이름은 역할에 맞게 알아보기 쉽게 타이틀로 설정해 줍니다. 맵이 생성되었다면 우선 이 빈 맵 중앙에 본격적인 게임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임 시작 버튼을 먼저 제작합니다. 제작에 앞서 맵별로 섞이지 않게 UI를 깔끔하게 관리하기 위해 타이틀 화면에서만 사용할 UI들을 묶어서 관리할 UI 그룹을 하나 생성해 주겠습니다. 에디터 상단에 UI 버튼을 클릭해서 본격적인 UI 편집 모드로 진입해 주세요. UI 편집 모드로 들어오셨다면 이제 UI 그룹스 탭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 새로운 UI 그룹을 하나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그룹의 이름은 맵 이름과 동일하게 타이틀로 설정해 줍니다. 생성을 완료하면 화면 하이어라키 탭의 하단에 타이틀 UI 엔티티가 새롭게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엔티티를 우클릭하시고 Create Entity as Child에서 Create UI Empty를 선택하여 빈 UI 엔티티를 하나 생성합니다. 생성된 이 빈 엔티티가 플레이어가 누를 수 있는 실제 버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측 프로퍼티 창에 Add Component를 눌러 버튼 컴포넌트를 추가해 줍니다. 버튼 형태는 갖춰졌지만 이 버튼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알려줄 텍스트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다시 한번 Add Component를 눌러 이번에는 텍스트 컴포넌트도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텍스트 속성 칸에 게임 시작이라는 문구를 작성해서 이 버튼이 본격적인 게임을 시작하는 버튼임을 플레이어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꾸며줍니다. 그럼 이제 이 버튼을 마우스로 클릭했을 때 현재 머물고 있는 타이틀 맵에서 실제 전투가 벌어질 메인 게임 맵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 맵을 이동하는 기능은 기본적으로 텔레포트 서비스를 활용해 맵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참고하셔야 할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텔레포트 서비스는 게임 화면에 씬 환경 전체를 통째로 바꿔주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이동시키고자 하는 타겟 엔티티 자체를 다른 맵 공간으로 이동시켜주는 기능만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맨 첫 단원에서 플레이어의 뼈대인 플레이어 모델에 등록된 컴포넌트들을 수정했을 때 카메라 컴포넌트를 삭제하지 않고 남겨두기로 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카메라 컴포넌트는 플레이어가 바라보는 화면을 모니터에 출력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만약 플레이어 엔티티가 갑자기 다른 맵으로 텔레포트 할 때 이 엔티티에 플레이어 컴포넌트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캐릭터 엔티티 혼자만 다른 맵으로 넘어가 버리고 정작 카메라는 그 캐릭터를 따라가지 못해 이전 맵에 덩그러니 남게 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맵 변경 기능을 수행하기 전에는 내 아바타 엔티티의 플레이어 컴포넌트가 정상적으로 잘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주의사항을 숙지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맵과 맵 사이를 자유롭게 넘어다니게 제어해 줄 전용 스크립트인 텔레포트 로직을 새로 생성해 주겠습니다. 플레이어가 현재 어느 맵에 있든 상관없이 이 텔레포트 기능을 바로 호출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전역성을 띤 로직으로 기능을 구현하게 됩니다. 스크립트를 열어보시면 텔레포트 로직에는 변수로 로컬 플레이어, 즉 유저의 이름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월드를 실행했을 때 자동으로 생성되는 캐릭터 엔티티의 이름 또한 로컬 플레이어의 고유한 이름과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따라서 이 이름을 미리 기록해 두었다가 나중에 텔레포트 서비스를 사용해야 할 때 수많은 요소들이 있는 하이어라키상에서 내 대상 엔티티를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기 위해 이렇게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내부를 보시면 이 변수에 실제 유저의 이름을 등록하고는 save local play name to server 라는 함수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함수는 서버 측에서 관리되고 있는 해당 변수의 로컬 플레이어의 이름을 안전하게 기록해두는 용도로 쓰입니다. 왜 굳이 서버에 등록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해당 변수가 플레이어 개인의 화면이 클라이언트 쪽에서만 값이 할당될 경우 정작 게임의 모든 데이터를 총괄하는 서버 측에서는 이 값이 동기화되지 않아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서버가 이 값을 찾으려 할 때 아무런 값이 할당되지 않은 빈 상태, nil로 인식되어 치명적인 에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서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맵을 이동시키는 텔레포트 서비스의 핵심 기능이 실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서버 공간에서 기능이 수행되어야 하므로 클라이언트와 서버 통신에 대한 기본 개념이 약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데이터 동기화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에디터 상단 헬프의 API 레퍼런스에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항목을 꼭 한번 학습해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 로컬 플레이어의 이름을 저장하는 기능은 정확히 언제 호출될까요? 바로 게임 전체 흐름을 관리하는 게임 로직에서 유저가 월드에 최초로 진입한 시점을 정확히 잡아내는 핸들 유저 엔터 이벤트 함수 내에서 사용됩니다. 유저가 월드에 진입했을 때 시스템에서 발급된 진입 유저의 고유한 유저 ID 값을 가져와서 그대로 앞서 만든 save local player name to server 함수로 넘겨주어 이름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안전한 세팅이 완료되었다면 이어서 맵을 이동시키는 텔레포트 함수 본문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월드에 진입한 시점 이후에 앞선 과정을 통해 로컬 플레이어의 이름이 서버에 잘 기록되었죠. 그럼 이후에 텔레포트 기능을 수행할 때 우리는 유저 서비스를 호출하여 로컬 플레이어의 캐릭터 엔티티를 해당 변수에 저장해둔 이름 값으로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코드 구성을 마저 살펴보면 전환하고자 하는 맵의 이름을 매개 변수로 전달받고 있는데요. 이 매개 변수와 전환하고자 하는 맵 이름이 동일할 경우 해당 맵으로 정확히 이동할 수 있도록 목적지인 맵 엔티티의 고유한 경로를 추출해야 합니다. 맵의 패스 추출은 하이어라키 창에서 대상 맵 엔티티를 우클릭하고 카피 엔티티 패스를 선택하여 경로를 아주 쉽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사한 경로를 활용하여 매개 변수가 정확히 입력되었을 경우 맵 패스 변수에 해당 경로가 올바르게 적용되도록 조건문을 설정해 줍니다. 그런 다음 최종적으로 텔레포트 서비스에 텔레포스트 to entity path 함수를 호출하여 이동시키고자 하는 대상 엔티티와 방금 구한 목적지 경로를 함께 적용해 주도록 합니다. 자, 이것으로 플레이어의 캐릭터 엔티티를 우리가 원하는 맵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핵심 텔레포트 기능 구현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기능이 완성되었으니 이제 아까 만든 게임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실제로 메인 게임 맵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연결을 만들어줘야겠죠. 이를 위해 타이틀 맵에서만 다룰 UI들이 여러가지 기능을 전담해서 제어할 타이틀 맵 전용 로직을 하나 새롭게 생성해줍니다. 그리고 이 로직의 이름은 역할에 맞게 UI 타이틀로 변경해줍니다. 스크립트를 열고 먼저 변수로 앞서 만든 게임 시작 버튼에 엔티티를 찾아 등록해 주도록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UI 요소들은 맵이 다른 곳으로 전환되더라도 각 UI 그룹 요소들이 화면 그대로 남아 유지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엔티티 참조를 코드에 직접 연결시켜 두어도 맵 이동 시 참조 연결이 끊어지거나 해제되는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스크립트 상단에서 변수 선언과 동시에 엔티티 참조를 바로 연결해두는 편리한 방법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버튼 엔티티를 확보했다면 이제 월드가 딱 시작될 때 이 버튼에 미리 메인 게임 맵으로 전환하는 기능을 이벤트로 등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위해 우선 메인 게임으로 전환되는 실질적인 행동 기능을 담을 Enter Main Game이라는 함수를 새롭게 제작해 줍니다. 이 함수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방금 우리가 제작한 텔레포트 로직에 텔레포트 함수를 그대로 호출하여 매개 변수로 메인 게임 화면으로 가고 싶다는 수행 요청 문자열만 딱 전달해 주면 되겠습니다. 함수 준비가 끝났으니 이제 월드 실행 시 최초로 호출되는 onBegin play 함수에서 우리가 변수로 등록해둔 게임 시작 버튼 엔티티에 connect event 함수를 본격적으로 활용해 줍니다. 작성된 커넥트 이벤트는 특정 엔티티에 이벤트를 동적으로 등록해두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는 스크립트 에디터 하단에 이벤트 핸들러 탭을 활용해 이벤트를 추가하는 것과 원리상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벤트를 연결시키기 위해 커넥트 이벤트 함수의 첫 번째 매개 변수로는 과연 어떠한 이벤트를 감지할지 지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버튼의 클릭 순간을 감지해야겠죠. 그래서 버튼 클릭 이벤트를 명시하여 등록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매개 변수로는 이 버튼 클릭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능이 수행되도록 할지 그 목적지 함수를 설정해 줍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방금 작성해둔 enter main 게임 함수를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팅을 마치고 월드를 실행한 후 화면에 게임 시작 버튼을 마우스로 클릭해 보면 플레이어의 화면이 타이틀 맵에서 실제 전투가 벌어질 메인 게임 맵으로 완벽하게 전환되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맵 이동은 성공했으니 게임 내 어디서든 현재 게임의 진행 상황을 쉽게 전달받고 총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내에서 전역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로직을 하나 더 구현해 주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 창에서 우클릭을 하시고 Create Script에서 Create Logic을 선택해 새로운 로직을 하나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이 로직의 이름은 스테이지를 관리할 스테이지 로직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생성된 스테이지 로직 스크립트를 열고 변수를 세팅해 줍니다. 이 안에서는 현재 플레이어가 몇 번째 스테이지에 있는지를 기록할 current stage 변수, 그리고 현재 스테이지 전투가 한창 진행 중인지 그 진행 상태를 판단하고 기록하는 is stage start 상태 변수가 선언되어 관리되게 됩니다. 그럼 이 변수들을 활용해 앞으로의 개발 계획을 잠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플레이어가 텔레포트를 통해 메인 게임 맵에 진입했을 때 곧바로 본격적인 게임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이때 게임이 시작되는 정확한 타이밍에 스테이지 로직에 기록해 두었던 current stage 번호를 확인하고 해당 번호에 맞는 유닛과 환경을 전부 준비시켜주면 우리가 이전 단원에서 스테이지 데이터에 저장했었던 데이터들에 딱 맞게 다채로운 게임이 진행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설계의 흐름에 따라 플레이어가 메인 게임 맵에 진입했을 때 현재 스테이지 번호에 맞게 게임 환경을 한번 초기화 시켜주는 스테이지 리셋 함수를 바로 이 스테이지 로직 내에 제작해 주도록 합니다. 스테이지 리셋 함수 안에 동작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메인 게임 맵에 미리 배치해 두었던 양측 기지, 엔티티들의 베이스 컴포넌트들을 가져옵니다. 이전 게임에서 이 기지가 파괴되어 비활성화되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들의 enable 속성을 모두 true로 설정해 다시 화면에 정상적으로 나타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스테이지를 깨끗한 상태에서 시작하기 위해 맵에 이전에 생성되어 남아있던 유닛이 있을 경우 이 모든 유닛을 전부 제거해 줍니다. 이렇게 맵을 싹 정리한 뒤 각 베이스 컴포넌트의 init 함수를 호출해 기지들의 초기화를 완벽하게 수행하도록 합니다. 이어서 분위기를 환기하기 위해 현재 스테이지에 맞는 배경 이미지로 교체 작업을 진행해 주고요. 마지막으로 set stage state 함수를 호출하여 현재 스테이지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상태로 전환해 주도록 합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과정은 바로 앞서 호출한 베이스 컴포넌트의 init, 초기화 과정입니다. 플레이어 기지의 경우 이미 유저가 편성해둔 덱을 기준으로 유닛을 생산해낼 예정이므로 사실 스테이지 로직의 current 스테이지 번호와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적 기지의 경우 이야기가 다릅니다. 적 기지는 반드시 현재 진행 중인 current stage 번호 난이도에 딱 맞는 유닛을 생산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전 단원에서 적 유닛을 자동 생성하기 위해 다음으로 생성할 유닛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select random unit for enemy name
함수의 동작 과정을 살펴봤었죠. 코드를 다시 보시면 이 기능 안에서 유닛 목록을 선정할 때 바로 이 스테이지 로직의 current stage 번호값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가져와 동작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때 그저 current stage 값만 변경해두면 적 기지에서는 알아서 현재 스테이지 난이도에 맞는 적절한 유닛을 알아서 생산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능이 준비되었으니 그러면 이제 맵을 전환할 때 스테이지를 초기화하기 위한 스테이지 로직에 스테이지 리셋 함수를 호출시켜 줘야 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까 만든 게임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수행되는 엔터 메인 게임 메서드 안에 이 스테이지 초기화 기능을 텔레포트 요청과 동시에 실행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서버 쪽에서는 플레이어의 텔레포트 이동 동작이 채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맵의 스테이지를 강제로 초기화할 경우 데이터가 꼬이거나 에러 등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플레이어의 텔레포트가 완전히 완료되어 맵 이동이 끝난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때 초기화 작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이 중요한 텔레포트 완료 시점을 캐치해낼 수 있는 전담 역할 담당자를 직접 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바로 맵을 직접 넘어다니는 주체, 즉 플레이어의 캐릭터 엔티티 자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캐릭터 엔티티가 새로운 환경에 도착했음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새로운 컴포넌트를 하나 등록해 주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 창에서 우클릭으로 Create Script에서 Create Component를 선택해 새로운 컴포넌트 스크립트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컴포넌트의 이름은 맵을 감지하는 역할에 맞게 맵 파인더로 설정해 줍니다. 자, 이제 이 컴포넌트가 텔레포트 후 맵 도착을 감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코드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앞서 텔레포트 서비스를 통해 이 캐릭터 엔티티가 맵을 넘어다니게 된다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스크립트 하단의 이벤트 핸들러 영역에서 이 엔티티가 새로운 맵에 완전히 진입했을 때를 정확히 감지할 수 있는 handle entity map changed event 이벤트 함수를 추가해 줍니다. 함수의 이름에서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이 함수는 엔티티 자신이 속한 맵 공간이 완전히 변경된 시점에 자동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 매개 변수로 새롭게 진입한 목적지 맵 엔티티를 통째로 받아오게 되며 대상 맵의 이름을 비교해서 분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이름이 타이틀이라면 타이틀 맵 진입 시 필요한 작업들을 나열해주면 되고 메인 게임 맵에 진입했을 때도 똑같이 그에 맞는 필요한 작업을 각각 수행해주도록 설계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변경된 맵이 로비인 타이틀 맵일 경우 타이틀 화면을 제외한 전투 관련 등 다른 상황의 UI 요소들은 전부 보이지 않게 비활성화하고 있으며 타이틀 화면 분위기에 맞는 배경음악을 재생하도록 설정합니다. 반대로 전환된 맵이 실제 게임이 진행될 메인 게임이라면 타이틀 맵에서 활용되던 UI 요소를 끄고 메인 게임 전투에 맞는 덱 UI 등 요소가 보이도록 전환해 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전 단원에서 설명해드렸던 스테이지 초기화 기능인 스테이지 리셋 함수가 비로소 여기서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맵 전환부터 게임 시작까지 전체 과정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처음의 월드 실행으로
타이틀 화면으로 입장합니다. 유저가 게임 시작 버튼을 눌러서 캐릭터 엔티티를 메인 게임 맵으로 텔레포트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캐릭터 엔티티 내부에 맵 파인더가 맵 변경이 무사히 완료되었음을 감지했을 때 현재 스테이지 번호에 맞는 유닛과 환경 구성을 준비시켜두고 본격적인 스테이지 전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럼 이어서 전투의 결과에 따른 스테이지 진행 기능도 미리 구상해 보겠습니다. 만약 스테이지 전투에서 플레이어가 패배했을 때는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지 않고 현재 난이도인 커런트 스테이지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스테이지 로직에 스테이지 리셋을 다시 호출해 재도전을 진행시켜주면 됩니다. 반면 승리하여 다음 스테이지로 전환해야 할 경우에는 스테이지 로직에서 관리되는 커런트 스테이지 번호를 1 증가시킨 다음 스테이지 리셋을 호출해주면 한 단계 높은 난이도의 다음 스테이지가 자연스럽게 시작되겠죠. 이러한 승패에 따른 기능 호출은 추후에 결과창 UI를 구성할 때 버튼 클릭 등과 같이 연동할 수 있게 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다음 스테이지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는 내부 기능부터 미리 제작해 두겠습니다. 스테이지 로직 스크립트를 열고 새롭게 추가한 오픈 넥스트 스테이지 함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함수의 구현 방식은 유저가 맨 마지막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넘어갈 스테이지에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마지막 스테이지를 반복해서 다시 플레이하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먼저 스테이지 데이터셋에 등록된 전체 스테이지의 총 개수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현재 스테이지 번호가 마지막 스테이지 번호보다 낮은 경우에만 커런트 스테이지를 1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스테이지의 번호가 데이터에 존재하는 마지막 스테이지의 번호와 이미 같을 경우 번호를 증가시키는 아무런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스테이지 리셋만 진행하도록, 즉 현재 스테이지 재시작되는 코드가 제작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첫 스테이지 진입부터 조건에 따른 스테이지 전환까지 게임 진행의 모든 핵심 기능과 흐름을 전부 알아보았습니다. 전체적인 스테이지의 흐름을 구성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끊임없이 반복 생성되는 유닛 엔티티들을 다뤄볼 차례입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게임의 성능까지 함께 고려하여 유닛을 관리하기 위한 오브젝트 풀 기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브젝트 풀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게임 내에서 자주 생성되고 파괴되는 엔티티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널리 쓰이는 대표적인 프로그래밍 최적화 기법입니다. 우리 게임에서 혹은 일반적인 게임에서 이렇게 자주 생성되는 엔티티란 보통 어떤 게 있을까요? 수많은 총알과 투사체를 쉴 새 없이 발사하는 슈팅 게임, 또는 사방에서 끊임없이 몬스터 떼가 몰려오는 뱀서라이크 장르의 게임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만약 이러한 게임들 사이에서 오브젝트 풀 기법을 활용하지 않고 매번 오브젝트를 새로 만들고 지우기를 반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메모리 할당과 해제 작업이 반복되면서 기기에 과부하가 걸리고 결국 화면에 렉이 뚝뚝 끊기며 발생하는 치명적인 성능 저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이 중요한 오브젝트 풀 기법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우리 디펜스 게임에서 쉴 새 없이 스폰되는 유닛 엔티티를 렉 없이 부드럽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풀 시스템이 동작하는 핵심 과정은 이렇습니다. 게임 프로그램이 맨 처음 로딩되며 시작할 때 앞으로 사용할 수많은 오브젝트들을 메모리에 미리 한꺼번에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유저의 게임 화면에는 보이지 않도록 풀, 즉 하나의 거대한 창고 같은 공간에 보관해 두게 됩니다. 그런 다음 실제 게임 전투가 한창 진행되면서 몬스터나 유닛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그때마다 무겁게 새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창고에서 대기 보관 중이던 완성된 오브젝트들을 하나씩 재빠르게 꺼내와 맵에 배치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메이플 스토리 월드 엔진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과연 어떻게 구현할까요? 바로 엔티티의 프로퍼티에 기본적으로 속해 있는 enable 속성을 적극 활용하게 됩니다. 필요할 때는 enable을 true로 설정해 엔티티를 활성화해서 꺼내 쓰고 유닛이 사망하거나 사용이 끝나면 아예 파괴해버리는 대신 enable을 false로 비활성화해서 다시 창고로 돌려보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우선 전역적으로 게임 내 어디서든 엔티티를 바로 가져올 수 있도록 새로운 로직을 생성해 줍니다. 이름은 역할에 맞게 직관적으로 오브젝트 풀 로직으로 작성해 줍니다. 이 오브젝트 풀 로직 안에는 전체 엔티티의 생성 횟수를 기록하는 변수와 창고 역할을 하며 대기 중인 엔티티들을 한데에 묶어서 관리하는 하나의 테이블 자료형인 유닛 풀 변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등록되어 있는 핵심 함수 4가지를 먼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create unit, 이 함수는 말 그대로 새로운 유닛 엔티티를 생성해서 보관 창고인 테이블 안으로 집어넣는 사전 준비 과정을 수행합니다. get unit 함수는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유닛의 이름을 확인한 뒤 풀로부터 해당 유닛을 하나 꺼내와서 요청한 쪽으로 유닛을 건네주게 됩니다. return unit 함수는 get unit으로 꺼내간 엔티티를 전장에서 사용하다가 유닛이 사망하는 등 사용이 완전히 종료되었을 때 파괴하는 대신 다시 풀로 안전하게 집어넣는 반납하는 과정을 수행합니다. clear unit 풀 함수는 기존의 풀을 아예 새로 만들어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요소들을 한 번에 전부 삭제하고 정리하게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유닛을 실제 외부로 꺼내어 전달해주는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get unit 함수의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외부 스크립트에서 유닛을 당장 달라고 요청했을 때 만약 유닛 엔티티들이 대기하는 유닛 풀 창고 안을 확인해 보니 보관 중이던 엔티티 재고가 없을 수도 있겠죠. 이때는 즉석에서 새로운 유닛 엔티티를 새롭게 생성하는 과정이 먼저 진행됩니다. 재고가 확보되었다면 이제 테이블에 remove 함수를 사용하여 창고 테이블의 가장 마지막 요소를 목록에서 제거함과 동시에 그 빼낸 엔티티 요소를 잠깐 지역 변수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이 빼낸 엔티티를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타겟에 자식 엔티티로 소속을 설정해주며 곧바로 화면에 나타날 활동을 할 예정이므로 enable 속성을 true로 활성화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준비가 된 이 엔티티를 return 문으로 반환하여 요청한 쪽으로 넘겨주는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get unit을 수행하게 되면 내부에서는 창고에 남은 유닛을 꺼내주거나 만약 전달해줄 요소가 부족할 경우 새롭게 엔티티를 만들어서 반환해주는 과정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코드를 보면 테이블 요소에서 굳이 remove 함수를 써서 목록을 지우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만약 꺼내기만 하고 목록을 지우는 이 과정이 없다면 과연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1번, 2번 엔티티가 만약 창고 테이블에 등록되어 대기하고 있다가 적 기지에 호출을 받아 2번 엔티티가 get 유닛으로 전달되어 필드에서 한창 전투 중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다가 플레이어가 자신도 전투에 필요한 유닛을 달라고 시스템에 요청했을 때 만약 풀의 대기 목록에서 2번 엔티티가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은 2번이 아직 대기 중인 줄 알고 그 2번 엔티티를 플레이어 기지에게 또 다시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게임 화면에서는 적 기지에서 플레이어 기지 쪽으로 열심히 달려가던 적 유닛이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지고 플레이어 기지 쪽에서 아군으로 생성되어 튀어나오는 버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 관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화면에서 갑자기 엔티티가 사라지거나 순간이동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완벽하게 방지하기 위해 유닛 엔티티를 외부로 전달해 줄 때는 반드시 풀 내부 대기 목록에서 대상 엔티티를 지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창고 테이블에 유닛이 다시 추가되는 상황도 있겠죠? 과연 어떤 상황에서 다시 테이블로 등록하게 될까요? 바로 전장에서 사용이 끝난 엔티티를 다시 풀로 안전하게 전달하는 리턴 유닛 함수에서 이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전투를 마치고 사용이 종료된 유닛은 더 이상 게임 화면 내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또 다른 턴에서 필요할 때 즉시 다시 꺼내어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엔티티의 enable 속성을 false로 설정해 화면에 보이지 않게 꺼둔 다음 풀 창고에 다시 대기시키게 됩니다. 그럼 게임 내에서 이 return 유닛 함수가 호출되는 정확한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디펜스 월드에서는 유닛이 치열한 전투를 수행하다가 적의 공격을 받고 자신의 체력이 0이 되어 더 이상 진격이 불가능해질 때 시스템에서 완전히 삭제되는 대신 자기 자신 엔티티를 다시 오브젝트 풀로 리턴, 즉 반환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구체적으로 스크립트의 흐름을 짚어보면 유닛 컴포넌트에서 체력의 변동이 발생되는 on 데미지 함수 내에서 체력이 0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자신의 상태를 데드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세팅했던 커스텀 스테이트 컴포넌트의 이벤트 함수에서 유닛의 사망 처리 애니메이션이 모두 끝까지 종료되는 바로 그 타이밍에 최종적으로 리턴 유닛을 호출하여 오브젝트 풀로 자기 자신을 반환하고 있는 과정을 코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브젝트 풀 로직의 리턴 유닛 함수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닛이 사망하여 전장에서의 역할이 완전히 종료되었으니 더 이상 물리적인 충돌이나 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리 역할을 수행하는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의 기능을 먼저 비활성화해 줍니다. 그리고 엔티티가 플레이어의 화면에 보이지 않도록 enable 속성을 false로 전환해 꺼준 뒤에 테이블에 insert 함수를 활용해서 창고 역할을 하는 유닛 풀 내부에 해당 엔티티를 다시 보관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관된 유닛은 나중에 외부에서 또 다시 get 유닛을 호출했을 때 초기 상태로 다시 꺼내어져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브젝트 풀의 최적화 방식은 바로 이처럼 한번 사용이 끝난 엔티티를 시스템에서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창고에 잠시 보관해둔 상태에서 필요할 때 즉시 다시 꺼내어 사용하는 효율적인 프로그래밍 기법입니다. 다음으로 클리어 풀 함수의 경우 풀 테이블을 싹 비우고 전부 초기화해야 할 때 사용하는데요.
이때 남은 요소들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찾아가며 제거하는 무거운 방식이 아니라 그냥 아예 새로운 빈 테이블 공간을 할당해 덮어 씌움으로써 기존에 사용 중이던 테이블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시스템이 알아서 정리하도록 가볍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풀 내부에 준비 중이던 유닛 재고가 없을 때는 create 유닛 함수를 통해 새로운 유닛을 즉석에서 생성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구체적인 생성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유닛을 찍어내기 위해서는 이전에 우리가 유닛 엔티티를 세팅하며 완성해 두었던 원본 유닛 모델의 고유한 엔트리 아이디 값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엔트리 아이디는 에디터의 워크스페이스에서 해당 모델을 우클릭한 뒤 Copy Entry ID를 클릭하여 아주 쉽게 값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엔트리 아이디 값은 바로 다음에 사용될 스폰 서비스가 맵에 새로운 엔티티를 생성해낼 때 도대체 어떤 원본 모델을 기반으로 새로 만들 것인지 시스템에 정확히 알려주기 위한 필수 정보이므로 변수에 꼭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메인 게임 맵 안에는 현재 비활성화되어 사용되고 있지 않은 유닛들을 한 곳에 보기 쉽게 모아둘 부모 엔티티로 오브젝트 풀이라는 이름의 빈 엔티티를 미리 하나 준비해 두었습니다. 만약 시스템에 의해 새로운 유닛이 막 생성되거나 임무를 마치고 다시 풀로 유닛이 반환하게 된다면 해당 유닛은 하이어라키 창이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바로 이 오브젝트 풀 엔티티의 자식 엔티티로 깔끔하게 소속되어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엔티티를 새로 생성할 때도 일단 임시로 보관되어야 할 이 부모 엔티티의 위치를 매개 변수로 함께 설정해 주게 됩니다. create 유닛 함수를 보면 매개 변수로 도대체 몇 개의 유닛을 한 번에 생성할지 그 개수를 전달받고 있는데요. 해당 숫자만큼 for 반복문을 돌리며 스폰 서비스에 spawn by model id 함수를 통해 준비한 엔트리 아이디와 부모의 위치 등 각 매개 변수를 세팅해서 새로운 유닛 엔티티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갓 만들어진 유닛 엔티티는 곧바로 테이블에 insert 함수를 통해 유닛 풀 창고에 등록하게 됩니다. 이로써 게임 최적화인 핵심 오브젝트 풀의 기본적인 개념과 구현 방법은 모두 완벽하게 익히게 되었습니다. 유닛을 메모리 부담 없이 계속 생성하고 회수할 수 있는 구조가 준비되었으니 다음 단원에서는 이 유닛을 뽑는 생산 비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재화 시스템, 그리고 유저가 직접 유닛을 생성시킬 수 있는 덱 UI 연동까지 이어서 완성해 보겠습니다. 유닛을 메모리 부담 없이 다루는 방법을 배웠으니 이번에는 유닛의 생성을 언제, 얼마나 자주 가능하게 할지 결정해주는 핵심 시스템인 재화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세팅했던 유닛 데이터셋을 기억하시나요? 해당 데이터를 보시면 각 유닛별로 생산에 필요한 재화량, 코스트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획된 재화 생성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1초 단위로 플레이어와 상대방 적 기지 양측에 일정량의 재화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각 진영에 지급되는 재화는 계산하기 복잡한 소수점 단위가 아니라 딱 떨어지는 정수 형태로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게임의 난이도를 스테이지마다 좀 더 세밀하고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스테이지 데이터셋의 기능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플레이어 골드 퍼 세컨드와 애니미 골드 퍼 세컨드 항목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 해당 스테이지에서
플레이어에게 1초당 지급되는 재활량과 적에게 지급되는 재활량을 각각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밸런스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플레이어가 게임 초반에 유닛을 뽑지 않고 재화를 극한까지 축적해 놓았다가 나중에 강력한 유닛을 한 번에 몰아서 생성해버리는 플레이 방식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를 위해 스테이지마다 축적할 수 있는 재화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맥스 골드 데이터 또한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재화를 축적하고 관리하는 주체인 베이스 컴포넌트의 스크립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초 단위로 재화를 멈추지 않고 생산하기 위해 스크립트 내에서 매 프레임마다 자동으로 호출되고 있는 onUpdate 함수 안에 AutoGetGold라는 함수를 연결하여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AutoGetGold 함수의 내부 기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함수는 매개 변수로 이전 프레임과의 시간 변화량인 델타 값을 전달받아 내부의 골드 타이머라는 타이머 변수에 이 시간 값을 계속 누적, 축적시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로직의 current stage 변수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스테이지 번호 값을 확인한 다음 데이터 테이블에서 현재 스테이지의 맥스 골드 수치를 확인하여 앞으로 획득할 재화가 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코드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매 프레임마다 델타 값을 더해 진행되다가 골드 타이머의 값이 1초를 넘어섰을 때 타이머를 다시 0으로 초기화하여 다음 1초를 새롭게 측정하도록 설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할당된 초당 골드 획득량만큼 골드를 현재 소지량에 추가하게 되는데요. 이때 수학 함수인 mass.clamp 기능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합니다. 이 함수를 통해 현재 골드량이 최소값인 0과 아까 데이터에서 확인한 최대 골드량 범위를 절대 넘어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제한해 줍니다. 여기서 코드를 보실 때 하나 설명해 드리지 않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타이머 if 조건문에 AND 연산자로 추가적인 조건을 하나 더 붙여야 하는데요. 바로 타이머의 시간이 1초가 완료되었음과 동시에 아직 최대 재활량만큼 축적이 되지 않았을 때에만 아래의 골드 추가 코드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게끔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부분에서 앞서 만들었던 유닛의 자동 스폰 기능을 실제 흐름에 반영하게 됩니다. 적 기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1초 단위로 골드를 축적할 때마다 시스템의 유닛 생산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래서 애니미 오토스폰 기능이 수행되며 적 기지의 소지 재화가 다음 유닛을 생산할 만큼 충분히 모였을 때만 유닛을 맵에 생산하는 과정이 수행되게 됩니다. 반대로 플레이어 기지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코드를 보시면 아직 우리가 구현하지 않은 update gold text라는 함수를 호출하여 현재 골드 값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골드량이 변동되었을 때만 유저 화면에 나타나는 플레이어 소지 재활량 텍스트를 실시간으로 갱신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UI를 본격적으로 구성할 때 어떻게 구현되는지 자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플레이어는 이렇게 골드를 모으기만 할 뿐 재화를 소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닛 직접 생산을 통해 이 모인 재화를 전략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플레이어에게는 여러 종류의 유닛을 입맛에 맞게 조합하여 전장에 출전시킬 수 있는 덱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 스테이지마다 플레이어가 전장에 최대로 가져갈 수 있는 덱 슬롯의 개수를 적절히 제한하여 게임의 난이도와 밸런스를 조절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게임의 전반적인 초기 설정 값들을 전역으로 깔끔하게 관리해줄 컨피그 로직을 하나 새롭게 생성해줍니다. 이 컨피그 로직 내부는 게임이 실행되는 런타임 중에 절대 값이 변경되지 않는 상수 형태의 고정 데이터들을 한 곳에 정의하고 모아두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게임의 전반적인 규칙을 설정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컨피그 로직 안에 정의된 상수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덱 카운트는 메인 게임 전투에서 플레이어가 화면에 띄워놓고 사용할 수 있는 덱 슬롯의 최대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디폴트 유저 덱은 게임에 최초로 접속한 초보 유저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유닛들의 정보가 담긴 테이블입니다. 상수 정의가 끝났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메인 게임 맵에서 화면에 띄울 UI 그룹을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터 상단에 UI 편집 버튼을 클릭해 UI 편집 모드로 진입하신 뒤 UI 그룹 탭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 새로운 UI 그룹을 생성해 줍니다. 이 그룹은 오직 메인 게임 맵에서만 활용할 UI 요소들을 모아둘 것이므로 헷갈리지 않게 그룹명도 동일하게 메인 게임으로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방금 생성한 UI 그룹을 우클릭하고 Create Entity as Child, Create UI Empty를 선택해 빈 엔티티를 하나 생성해 주도록 합니다. 이 엔티티는 앞으로 하위에 여러 개의 개별 덱 카드들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할 핵심 부모 엔티티가 될 예정이므로 그 역할에 맞게 이름은 덱 컨테이너로 설정해 줍니다. 우선 여러 유닛 카드들을 그 위에 나열할 수 있도록 배경, 레이아웃 이미지를 씌워주겠습니다. 우측 프로퍼티 창에서 Add 컴포넌트로 스프라이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이미지 리소스 ID 항목에 리소스 피커를 열어 여러 카드들이 놓일 적절한 배경 이미지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게임 플레이 화면을 가리지 않는 적절한 위치로 이 레이아웃을 배치시켜 줍니다. 이제 이 배경 위에 자식 엔티티로 여러 개의 덱 UI 요소들을 하나씩 추가시킬 예정인데요. 이때 우리가 일일이 좌표를 계산해 맞춰줄 필요 없이 각 자식 요소들이 자동으로 간격에 맞춰 균일한 위치로 배정될 수 있도록 아주 유용한 스크롤 레이아웃 그룹 컴포넌트를 추가시켜 줍니다. 이 컴포넌트의 주요 속성들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패딩은 레이아웃의 테두리 안쪽 영역으로 얼마만큼의 빈 여백을 남길 것인지 결정합니다. 타입은 자식들을 나열하는 정렬 방식을 수평으로 할지 수직으로 할지 결정하는 옵션입니다. 우리가 기획한 덱을 배치하는 레이아웃의 형태는 좌우로 길게 늘어선 가로형이므로 호리젠탈 옵션을 선택합니다. 스페이스는 나열되는 자식 엔티티들 사이의 간격, 즉 띄워지는 여백값을 설정합니다. 카드가 너무 가까이 붙지 않게 적절히 조절해 주세요. 차일드 얼라인먼트는 미들 센터로 설정하여 카드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레이아웃의 정중앙부터 정렬을 시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스크롤바 비지블은 마지막으로 스크롤이 가능한 범위를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바 옵션인데 화면에 보이지 않도록 체크를 해제해 줍니다.
자, 이렇게 레이아웃 컴포넌트 세팅이 완료된 상태에서 임시로 자식 UI 엔티티를 몇 개 추가해 보겠습니다. 수평, 가로 방향을 기준으로 우리가 설정한 간격에 맞게 알아서 균등하고 깔끔하게 자동 배치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해 두었으니 나중에 실제 코드를 통해 여러 개의 덱 UI만 추가시켜주면 아주 자연스럽게 유닛의 덱 리스트를 나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카드가 놓일 배경 준비는 끝났으니 다음으로는 이 덱 컨테이너에 자식으로 등록될 실제 개별 카드 유닛, 즉 모델 덱을 직접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방금 만든 덱 컨테이너에 자식으로 하나씩 등록될 개별 덱 UI 엔티티, 즉 단일 카드의 내부 구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카드의 기본적인 배경, 외형을 설정하기 위해 우측 프로퍼티 창에서 스프라이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이미지 리소스 ID 항목에서 카드 프레임에 어울리는 적절한 이미지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플레이어가 전투 중에 이 카드를 직접 클릭하여 유닛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하므로 클릭 이벤트를 받아낼 수 있도록 Add 컴포넌트를 눌러 버튼 컴포넌트를 미리 등록해 둡니다. 이 최상위 카드 엔티티 아래에는 시각적인 정보를 담당할 자식 엔티티들이 나란히 배치됩니다. 우선 이게 어떤 유닛의 카드인지 직관적인 초상화를 보여주기 위해 스프라이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가 등록된 이미지 엔티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닛의 이름과 생산 비용을 숫자로 표기하기 위해 네임과 코스트라는 이름의 엔티티가 각각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 두 엔티티에는 텍스트를 띄울 수 있도록 텍스트 컴포넌트를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이 자식 엔티티들에는 복잡한 기능 없이 오로지 화면에 보이는 외형을 결정할 컴포넌트들만 배치해 둡니다. 그리고 카드 배경 프레임 내에서 유저가 글자와 이미지를 보기 편한 적절한 위치로 배치시켜 줍니다. 카드의 시각적인 틀이 완성되었다면 이제 이 최상위 엔티티에 여러 덱들의 실제 데이터 정보를 설정하고 관리해줄 덱 컴포넌트를 새롭게 추가해 줍니다. 이 덱 컴포넌트는 현재 자신이 어떤 유닛의 이름을 가진 카드인지 그 정보를 내부에 기록해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외부 시스템에서 이 카드를 생성하며 init, 초기화 함수를 실행하게 될 때 앞서 모양만 잡아두었던 자식 엔티티들인 이미지, 네임, 코스트에 각 유닛의 실제 정보들이 덮어 씌워져 반영되게 됩니다. 그럼 이 핵심적인 init 함수의 작동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선 이 함수는 매개 변수로 대상 유닛의 이름을 전달받게 됩니다. 전달받은 유닛의 이름은 헷갈리지 않게 내부 변수값으로 저장해두고 이전에 우리가 만들어 두었던 데이터셋 로직에 유닛 데이터 테이블을 싹 뒤져서 해당 유닛의 상세 정보를 전부 가져오도록 합니다. 데이터를 무사히 가져왔다면 먼저 해당 유닛이 어떤 렌더 ID 값을 갖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고유 번호를 기반으로 유닛 렌더 ID 데이터셋에 등록해 두었던 해당 유닛의 아이들, 대기 애니메이션 리소스를 찾아 카드 초상화 이미지에 띄울 수 있도록 기록해 둡니다. 이와 동일한 과정으로 유닛 데이터, 데이터셋에 기록되어 있던 이 유닛의 생산 비용 수치 역시 카드의 코스트, 텍스트에 표기하기 위해 변수에 함께 기록해두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앞서 준비해둔 자식 엔티티들에서 스프라이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와
텍스트 컴포넌트들을 코드로 찾아 확인한 뒤 각 컴포넌트에 방금 불러온 유닛의 아이들, 애니메이션 리소스, 유닛의 이름, 그리고 생산 비용을 각각 알맞게 설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디테일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아이들 애니메이션의 경우 여러 장의 이미지가 연결된 프레임 애니메이션 형태로 리소스 ID 값이 등록되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덱 UI 상에서 유닛이 계속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재생되어 버립니다. 카드에 표시되는 유닛 초상화는 움직이지 않는 정적인 이미지로만 깔끔하게 보여주기 위해 스프라이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의 애니메이션 재생 속도를 담당하는 플레이 레이트 값을 0으로 설정하여 멈춰줍니다. 그리고 코드를 살펴보시면 덱 엔티티에 등록해 두었던 버튼 컴포넌트의 실제 클릭 기능이 이 덱 컴포넌트 스크립트 안에는 아직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버튼 클릭 시 작동할 기능을 별도의 독립적인 컴포넌트로 따로 제작해 줄 예정입니다. 굳이 이렇게 기능을 분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덱 카드 UI가 우리 디펜스 월드 내에서 전투 스폰뿐만 아니라 덱 편성 등 아주 다양한 상황에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상황에 맞춰 알맞은 기능, 컴포넌트만 레고 블록처럼 추가해 유연하게 동작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덱 컴포넌트는 오로지 init 초기화 함수를 수행함으로써 단지 카드의 시각적인 정보만 세팅하는 고유의 역할만 수행하도록 구현합니다. 설계가 완료되었으니 이제 메인 게임, 전투 화면에서 실질적인 버튼 기능을 추가해 줄 두 번째 컴포넌트인 스폰 리퀘스터 컴포넌트를 새롭게 하나 제작해 줍니다. 이 스폰 리퀘스터 컴포넌트 내부에는 오직 유저의 버튼 클릭 이벤트를 감지하고 처리하는 역할만 집중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단 이벤트 핸들러에 핸들 버튼 클릭 이벤트를 하나 등록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스폰 리퀘스터 이벤트 안에서는 자신과 함께 등록된 덱 컴포넌트를 코드로 찾아내어 현재 이 덱에 등록된 대상 유닛의 이름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플레이어 기지에 등록되어 있는 베이스 컴포넌트에게 내가 지금 이 유닛이 뽑고 싶으니 스폰해달라고 직접 요청하게 됩니다. 요청을 받은 베이스 컴포넌트에서는 즉시 플레이어 리퀘스트 스폰 함수가 실행되는데요. 이때 시스템은 해당 유닛의 생산 비용을 먼저 확인하고 만약 현재 플레이어가 소지한 재화가 유닛의 생산 비용보다 부족하다면 스폰을 아예 진행하지 않고 막아줍니다. 반대로 비용을 지불할 만큼의 재화가 충분히 모여 있다면 앞서 만들어둔 스폰 유닛 함수를 호출해 해당 유닛을 맵에 생성하게 되며 동시에 플레이어의 소지 재화량을 그 생산 비용값만큼 차감해주면 완벽하게 기능이 동작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과정을 통해 유닛 생성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기능적인 개별 덱 카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화면 하단에 이 덱 카드들을 필요한 개수만큼 깔아줄 생산자 역할이 필요한데요. 여러 카드를 담을 부모인 덱 컨테이너에 우리가 필요한 수량만큼 덱을 자동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을 새롭게 등록해 보겠습니다. 화면의 워크스페이스 창에서 새로운 컴포넌트를 하나 생성하고 그의 이름은 덱을 시스템에서 불러온다는 역할에 맞게 덱 로더라고 설정해 주겠습니다. 본격적인 스크립트를 작성하기에 앞서 우선 우리가 지금까지 정성껏 제작했던 단일 덱 UI 엔티티를 덱 로더가 원할 때마다 복제해서 생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상의 하나의 모델로 준비해 주겠습니다.
하이어라키 창에서 방금 완성한 덱 UI를 찾아 선택하고 우클릭한 뒤 메뉴에서 Create Model from Entity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워크스페이스 창으로 이동해 보시면 앞으로 붕어빵 틀처럼 쓰일 복제용 원본 모델이 성공적으로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붕어빵 틀 역할을 할 덱 모델이 준비되었으니 이 모델을 활용해 실제 화면에 여러 개의 덱을 생성할 차례입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방금 생성한 덱 모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 주소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워크스페이스에서 생성된 덱 모델을 우클릭하고 Copy Entry ID를 선택해 주세요. 복사한 이 ID 값은 우리 스크립트 내에서 변수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제 기록한 Entry ID를 활용해 실질적으로 덱을 생성하는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Regist Deck Item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줄 텐데요. 이 함수는 매개 변수를 통해 몇 개의 덱 카드를 화면에 만들 것인가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제작합니다. 함수 내부에서는 Spawn 서비스의 Spawn by Model ID 함수를 핵심적으로 활용합니다. 이 함수에 우리가 아까 복사한 Entry ID를 넣으면 모델과 똑같은 덱 카드가 생성되는데 이때 생성된 카드의 부모 엔티티를 현재 이 덱 로더가 붙어있는 자신의 엔티티로 설정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전 단원에서 설정해 두었던 스크롤 레이아웃 그룹 컴포넌트의 기능이 동작됩니다. 우리가 일일이 첫 번째 카드는 X좌표 100, 두 번째 카드는 X좌표 200 이렇게 복잡하게 위치를 계산해서 지정해 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Spawn by Model ID를 통해 자식 엔티티로 붙여주기만 하면 부모에 들어있는 레이아웃 컴포넌트가 마치 자석처럼 자식들을 끌어당겨서 아주 균일하고 보기 좋게 자동으로 위치를 잡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Regist Deck Item 함수까지 준비되어 있다면 이제 게임 시작 시 원하는 유닛 목록에 맞춰 덱 카드를 쫙 펼쳐놓는 일만 남았습니다. 다음 과정에서 이 덱들이 실제 유닛 데이터와 어떻게 연결되어 완성되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덱 생성 기능이 준비되었으니 이제 이 덱 로더를 본격적으로 초기화하여 생명을 불어넣는 핵심 기능인 init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게임 로직에 안전하게 등록되어 있는 유저가 현재 사용 중인 덱 요소가 담긴 테이블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기록된 유저의 덱 카드 개수가 현재 화면에 만들어진 UI 개수보다 더 많을 경우 부족한 만큼 추가적으로 덱 카드를 더 생성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때 현재 화면에 등록된 카드의 수량은 아주 간단하게 자기 자신의 자식 엔티티 개수만 확인해 주면 되겠죠. 이해를 돕기 위해 게임 첫 진입 시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유저가 게임에 처음 진입한 최초의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아직 아래에 덱을 생성하는 Regist Deck Item 함수가 단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으므로 화면에 생성된 덱 카드는 0개입니다. 반면 게임 로직에 등록된 유저의 덱은 앞서 컴피그의 초기 설정으로 등록해 두었던 디폴트 덱 데이터로 구성되게 됩니다. 만약 이 기본 덱이 3장의 카드로 구성되어 있다면 시스템이 판단하는 필요 수량은 3으로 설정됩니다. 즉시 Regist Deck Item 함수의 매개 변수로 3이라는 값을 전달하여 빈 레이아웃 위에 총 3개의 덱 UI가 실시간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이제 카드의 외형이 무사히 생성되었으니 이 생성된 덱들의 현재의 유저가 실제 전장에서 사용할 유닛들의 상세 정보를 하나하나 등록시켜 주어야 합니다. 로직은 for 문으로
자식 엔티티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회하며 각 카드 엔티티에 붙어있는 덱 컴포넌트에 차례대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이전 단원에서 덱 컴포넌트 안에 작성해 두었던 init 초기화 함수가 여기서 마침내 수행되게 되는데요. 이때 매개 변수로 아까 가져온 유저 덱 정보인 각 유닛 데이터들, 예를 들어 타이거, 베어, 팸라는 이름이 순차적으로 전달됩니다. 그럼 전달받은 유닛의 이름에 맞게 덱 컴포넌트 내에서 알아서 해당 몬스터의 초상화 이미지를 등록하고 유닛의 이름이 텍스트로 입력되며 유닛의 스폰 비용 또한 카드 UI에 완벽하게 반영되게 됩니다. 카드의 정보 세팅이 끝나면 해당 덱 엔티티에 add component 함수를 호출하여 코드로 직접 스폰 리퀘스터 컴포넌트를 새롭게 추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둔 원본 덱 모델을 다시 떠올려 볼까요? 모델에는 오직 데이터 세팅용인 덱 컴포넌트 하나만 덩그러니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덱 카드가 사용되는 환경에 따라 서로 완전히 다른 기능을 하도록 유연하게 설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은 유닛을 뽑아야 하는 전투 화면, 환경이므로 버튼 클릭 시 몬스터 스폰을 요청하는 스폰 리퀘스터 컴포넌트를 여기서 동적으로 끼워 넣어준 것이죠. 이렇게 덱 컴포넌트 하나만 기본 뼈대로 두고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기능을 레고 블록처럼 뗐다 붙였다 바꿔 끼는 방식은 다음 단원인 덱 편집 시스템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원인 타이틀 로비 화면의 팝업 창에서 나만의 덱을 자유롭게 편집하고 저장한 뒤 이를 서버에 안전하게 기록하고 다시 불러오기까지 연결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덱을 편집하고 이를 서버에 저장한 뒤 다시 불러오기까지 이어지는 전반적인 덱 편집 흐름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플레이어가 자신의 덱 목록을 직접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UI 환경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보통 덱 편집 기능은 타이틀 화면에서 주로 제공됩니다. 현재 설정된 덱 목록을 바탕으로 바로 게임을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략에 맞춰 덱 목록을 먼저 편집한 다음에 전투에 진입할 수 있도록 플레이어에게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고하고 있는 샘플월드의 경우를 보시면 게임 시작 버튼 바로 아래 덱 설정 버튼이 제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덱 설정 버튼을 눌렀을 때 화면에 나타나는 팝업 편집부터 본격적으로 구성해 보겠습니다. 덱 편집 화면의 UI는 시각적으로 크게 두 가지의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화면 좌측의 경우 플레이어가 현재 보유하고 있어 전투에 활용할 수 있는 전체 유닛 덱 목록을 보여주며 반대로 화면 우측은 플레이어가 실제 전투에 들고 갈 현재 활용 중인 덱 목록을 나타냅니다. 각 덱 목록에 배치될 개별 덱 카드들은 모두 클릭 이벤트를 받아야 하므로 버튼 컴포넌트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덱을 교체하는 조작 과정은 아주 직관적인데요. 좌측에 활용 가능한 전체 유닛 목록에서 원하는 덱을 하나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 우측 플레이어의 덱 영역에서 교체하여 뺄 덱을 클릭해 자리를 맞바꾸는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구현됩니다. 그럼 이러한 설계를 바탕으로 가장 먼저 좌측에 모든 유닛의 덱 목록을 나열하는 레이아웃을 어떻게 제작했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영역의 바탕을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스프라이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를 추가하여 배경 이미지를 등록해 줍니다.
그리고 이 배경 내부를 들여다보면 크게 두 개의 엔티티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레이아웃 상단에 위치하여 여기가 어떤 영역인지 유저에게 알려주는 텍스트 용도의 엔티티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우리가 이전 단원에서 카드의 균등한 배치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했던 스크롤 레이아웃 그룹 컴포넌트를 활용하는 레이아웃 엔티티입니다. 이전 메인 게임 전투 화면에서는 덱을 단순히 수평으로만 정렬했었죠. 하지만 이번 편집 화면에서는 플레이어가 가진 수많은 전체 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바둑판 같은 격자 형태로 각 요소를 배치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레이아웃의 타입 옵션을 그리드로 변경하여 활용해 줍니다. 그리드 옵션으로 변경하셨다면 세부적인 속성들을 설정해 볼까요? 먼저 각 덱 카드 요소의 고정된 크기를 정의하는 셀 사이즈 값을 알맞게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카드가 너무 답답하게 붙지 않도록 각 요소 간의 X축과 Y축 여백 값도 설정해 줍니다. 카드의 정렬 시작점도 정의해 주어야 합니다. 첫 번째 카드가 좌측 상단부터 배치될 예정이므로 스타트 코너는 어퍼 레프트로, 그리고 카드가 수평 방향으로 먼저 차례대로 채워지도록 스타트 엑시스는 호리젠탈 옵션을 선택해 줍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 줄에 들어갈 최대 열 또는 최대 행의 개수를 딱 잡아주는 컨스트레인트 옵션인데요. 우리는 가로 한 줄에 카드가 최대 5개까지만 놓이도록 제한하기 위해 Fixed Column Count를 선택하고 그 최대 개수를 5로 입력해 줍니다. 이렇게 모든 설정을 마치면 각 줄마다 카드 요소가 딱 5개씩만 할당되며 6번째 카드부터는 자동으로 다음 줄로 넘어가 아래 방향으로 확장되는 그리드 구조로 덱을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설정이 의도대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우리가 만든 덱 엔티티를 이 레이아웃의 자식으로 여러 개 복사해 등록해 보면서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카드가 줄바꿈되며 자연스럽게 확장되는지 화면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확인하신 것처럼 만약 추가된 덱 카드들이 너무 많아서 스크롤 레이아웃 그룹 컴포넌트가 적용된 부모 엔티티의 화면 표시 범위를 넘어서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역을 벗어난 덱들은 스크롤 조작을 통해 자연스럽게 뷰 영역을 위나 아래로 움직여가며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자, 껍데기를 모두 확인했으니 그럼 이 왼쪽에 전체 덱 목록 영역이 현재 스크립트 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채워지고 있는지 그 코드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덱 편집과 관련된 전반적인 기능 제어는 팝업 UI인 에딧 덱 팝업 엔티티에 등록해둔 덱 에디터 컴포넌트 안에 모두 제작되어 있습니다. 스크립트를 열어보시면 현재 눈여겨보셔야 할 핵심 변수가 두 가지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바로 Selected Deck Unit Name 이라는 스트링 변수와 Total Deck Content Parent 라는 엔티티 변수입니다. 먼저 Selected Deck Unit Name은 플레이어가 좌측 전체 목록에서 특정 덱 카드를 마우스로 클릭했을 때 지금 유저가 교체를 위해 어떤 유닛을 선택했는지 그 대상 덱의 유닛 이름을 잠시 기록하고 기억해두는 용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Total Deck Content Parent는 방금 전 우리가 그리드와 스크롤 설정을 마친 스크롤 레이아웃 그룹 컴포넌트가 등록된 바로 그 레이아웃 부모 엔티티를 가리킵니다. 앞으로 이 부모 엔티티의 자식으로 유저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유닛 덱
카드들이 출력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덱 카드들을 언제 화면에 생성하고 세팅해주면 좋을까요? 우선 유저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유닛의 종류와 정보가 담긴 유닛 데이터의 경우 게임이 실행되는 런타임 도중에 갑자기 데이터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일이 없습니다. 고정된 데이터죠. 그러므로 팝업을 열 때마다 매번 카드를 생성하는 것보다 월드가 최초로 실행될 때 딱 한 번 미리 전체 유닛 목록을 등록해주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코드를 보시면 월드 실행 시 맨 처음으로 한 번만 호출되는 라이프 사이클 함수인 onBeginPlay 내에서 전체 덱을 생성하는 레지스트 토탈 덱 함수가 호출되어 사전 준비를 마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onBeginPlay에서 호출되었던 레지스트 토탈 덱 함수의 내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유닛 데이터셋을 쫙 훑어보면서 유저가 실제로 전투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덱을 화면 좌측에 등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덱이란 데이터 테이블에서 유저블 항목이 F로 설정된 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덱을 의미합니다. 작동 흐름을 순서대로 살펴볼까요? 우선 데이터셋 로직으로부터 모든 유닛들의 정보가 담긴 유닛 데이터셋을 가져와 변수에 그대로 저장해 줍니다. 그리고 화면에 필요한 개수만큼 덱 UI 엔티티를 새로 생성하기 위해 앞서 만들어 두었던 덱 UI 모델에 고유한 엔트리 ID 값을 변수에 기록해 둡니다. 이제 준비된 유닛 데이터 테이블을 프로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순회합니다. 이때 만약 현재 순회 중인 유닛 데이터의 유저블 값이 F라면 어떻게 될까요? 굳이 화면에 생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Continue 문을 활용해 아래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과감하게 건너뛴 뒤 다음 유닛 검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이 조건을 통과한 유닛이라면 엔티티를 생성한 뒤 유닛 데이터에 기록된 유닛의 이름을 그대로 활용합니다. 방금 막 생성된 덱 UI 엔티티에 붙어있는 덱 컴포넌트를 찾아 init 함수를 호출하고 유닛의 이름을 매개 변수로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덱 UI 안에 초상화, 이름, 비용 등 필요한 시각적 정보가 기입되어 하나의 덱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컴포넌트를 하나 더 추가해 주는데요. 코드를 활용해 토탈 덱 셀렉터라는 새로운 컴포넌트를 이 카드 엔티티에 동적으로 등록해 줍니다. 이 토탈 덱 셀렉터 컴포넌트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바로 유저가 마우스로 이 덱 버튼을 클릭하는 입력을 감지했을 때 덱 편집을 총괄하는 본부인 덱 에디터 컴포넌트에게 지금 클릭되었으니 내 유닛명은 이거야 라고 자신에게 등록된 유닛명을 정확히 전달해주는 핵심 연락책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덱을 편성할 때 똑같은 유닛을 2개 이상 등록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이러한 중복 유닛 덱 편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과정이 코드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중복 편성을 방지하기 위해 에디터 스크립트 내부에서 temp selected decks라는 전용 테이블 변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 이 테이블은 유저가 덱 편집 팝업 창을 띄워 조작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 우측 슬롯에 장착된 덱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유닛들인지 그 목록을 임시로 기록해두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방금 클릭한 유닛이 이미 편성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단번에 구별해낼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저가 덱 설정 버튼을 눌러
본격적인 덱 편집 상태로 진입하게 될 때 가장 먼저 init user 덱 함수가 호출됩니다. 이때 앞서 말씀드린 임시 테이블 temp selected 덱스로 현재 유저가 장착하고 있는 기존 덱 정보들을 전부 가져와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저의 현재 덱 정보가 임시 테이블에 안전하게 기록된 상태에서 좌측 목록의 토탈 덱 셀렉터를 통해 특정 덱 카드를 클릭하게 되면 시스템은 즉시 이 임시 테이블을 짝순회하며 방금 클릭한 유닛과 동일한 유닛명이 이미 편성해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이미 편성된 중복 유닛이 발견될 경우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리턴문을 호출하여 해당 유닛의 할당 작업을 즉시 중단시켜버립니다. 똑같은 유닛으로만 덱을 도배하는 상황을 이렇게 방지하는 것이죠. 반대로 검사 결과 테이블 내에 동일한 유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복이 아니므로 안심하고 덱 편집을 총괄하는 에디터 변수 selected 덱 유닛 name에 현재 유저가 선택한 이 유닛의 이름을 잠시 저장해 둡니다. 이 유닛으로 교체할 준비가 완료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로써 덱 설정 팝업 창의 좌측 영역, 즉 유저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유닛 덱 카드들의 역할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신이 클릭하게 되어 선택되면 에디터에게 자신의 유닛 이름을 딱 기록하게 만들고 본인의 임무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좌측에서 새롭게 넣을 유닛을 선택했으니 이제 남은 일은 우측에서 현재 플레이어가 활용 중인 유닛 덱 중에서 과연 어떤 덱을 빼고 방금 선택한 유닛으로 교체할 것인지 결정하고 실제 교체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측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플레이어의 덱 편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플레이 모드로 월드에 최초 진입한 뒤 덱 설정 버튼을 눌러 덱 편성 창을 화면에 띄워봅니다. 이때 우측 화면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아주 중요한 특징을 하나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맨 처음 팝업에 진입했을 때는 우측에 있는 유저의 장착 덱 목록 버튼들을 아예 클릭하거나 선택할 수 없게 잠겨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왼쪽 전체 목록에서 교체하고자 하는 유닛을 하나 선택했을 때 비로소 오른쪽 플레이어 덱 영역에서 등록된 버튼 기능들이 활성화되어 누를 수 있게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활성화된 우측 플레이어 덱 슬롯 중 하나를 마우스로 클릭해 선택하면 해당 슬롯에 있던 기존 덱이 방금 왼쪽에서 선택했던 새로운 유닛 덱으로 교체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동작 방식을 이해하셨다면 그럼 다시 에디터로 돌아가 이 우측 영역의 기능 제작 과정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플레이어 덱 팝업 영역의 경우에도 좌측 목록과 전체적인 뼈대 구조는 매우 비슷합니다. 가장 상단의 부모 엔티티에는 스프라이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를 추가하여 시각적으로 구분되는 깔끔한 배경 이미지를 먼저 등록해 줍니다. 그리고 그 내부 상단에는 텍스트 컴포넌트를 활용하여 현재 장착 중인 덱임을 유저에게 알리는 안내 텍스트 엔티티를 적절히 배치해 줍니다. 그리고 텍스트 아래에는 이번 단원의 핵심인 카드 자동 정렬을 담당할 스크롤 레이아웃 그룹 컴포넌트 역할을 수행하는 레이아웃 엔티티를 배치해 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하실 점은 현재 우리가 제작 중인 샘플월드의 경우 플레이어가 총 3개의 덱만 구성해서 들고 갈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우측 레이아웃의 영역 크기 역시 카드가 무한정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딱 3개의 덱 카드가 알맞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깔끔하게 뷰 범위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영역에 추가한
스크롤 레이아웃 그룹 컴포넌트의 세부 옵션도 마저 설정해 보겠습니다. 좌측과 마찬가지로 이번 레이아웃의 타입 옵션 또한 그리드로 설정해 줍니다. 카드가 배치될 시작 지점인 스타트 코너는 어퍼 레프트로 설정하고 보기 좋게 카드가 가운데에 오도록 그리드 차일드 얼라인 옵션은 미들 센터로 맞춰줍니다. 방향을 결정하는 스타트 엑시스는 호리존탈로 두는데요. 여기서 좌측 세팅과 다른 부분은 한 줄에 들어갈 수평 최대 행 개수를 1로 제한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가로 공간이 단 한 칸으로 제한되므로 마치 리스트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요소 하나당 한 줄씩 온전히 차지하며 내려오게 되겠죠. 이 설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세로 방향으로 우리가 기획한 총 3개의 덱 UI들을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팝업 조작을 마무리할 버튼들을 달아줄 차례입니다. 팝업 하단에 유저가 선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2개의 버튼을 나란히 배치해 줍니다. 하나는 덱 설정을 취소하고 원래 장착했던 기존의 덱을 그대로 사용하며 팝업을 닫는 취소 버튼,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화면에서 임시로 교체해둔 덱들의 상태로 설정을 최종 완료하고 팝업을 닫는 확인 버튼입니다. 자, 화면 껍데기 구성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이 우측의 플레이어 덱을 스크립트로 실제 등록하고 제어하는 내부 과정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덱 에디터, 컴포넌트 스크립트로 돌아와 볼까요? 이번 우측 영역 기능에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할 핵심 변수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앞서 살펴봤던 교체 과정 중에 덱 상태를 임시로 기록해두는 템프 셀렉티드 덱 테이블. 둘째, 방금 우리가 레이아웃 옵션을 세팅했던 덱 카드의 배치와 정렬을 전담하는 스크롤 레이아웃 그룹 컴포넌트가 등록된 부모 엔티티 플레이어 덱 컨텐트 파렌트. 셋째, 우측 플레이어 덱 슬롯 각각의 클릭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등록해 두었던 버튼 컴포넌트들을 한 대에 묶어서 관리하는 전용 테이블입니다. 재료 파악이 끝났으니 작동하는 모든 과정을 흐름에 따라 하나씩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코드를 볼 때 월드가 맨 처음 실행되는 on begin play 라이프 사이클 함수에서 좌측의 전체 유닛 덱 UI들을 미리 생성해서 준비해 두었던 것 기억하시죠? 우측 영역 역시 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진행됩니다. init 유저 덱 함수가 어떻게 플레이어가 현재 활용 중인 덱 정보를 우측 레이아웃에 표시해 주는지 내부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앞서 언급했던 템프 셀렉티드 덱 임시 테이블에 게임 로직에 안전하게 등록되어 있던 유저가 현재 사용 중인 덱 목록,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화면 우측, 즉 플레이어의 덱 UI를 담아둘 부모 레이아웃 엔티티인 플레이어 덱 컨텐트 파렌트가 현재 자식 엔티티를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그 수를 확인합니다. 이 부모 엔티티 아래에는 오직 덱 카드 UI들만 자식으로 들어갈 예정이므로 자식의 개수를 파악하면 현재 화면에 이미 생성되어 있는 덱 슬롯이 몇 개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수를 파악했다면 플레이어가 최대로 소지할 수 있는 덱의 수량을 기준으로 부족한 개수만큼 for 반복문을 돌리며 새로운 덱 UI 엔티티를 즉석해서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스폰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방금 생성된 덱 카드들이 지정된 우측 레이아웃 위치에 들어가 정렬될 수 있도록 생성 즉시 카드들의 부모를 플레이어 덱 컨텐트 파렌트로 설정해 줍니다. 덱 카드의 시각적인 틀이 만들어졌으니 이제 각 유닛의 정보들을 채워야겠죠. 좌측의 전체 목록 카드를 만들 때와 동일한 작업 과정입니다.
생성된 카드 엔티티에 붙어있는 덱 컴포넌트를 찾아 대상 유닛의 이름을 전달해 줌으로써 해당 유닛의 초상화와 비용 등 상세 정보로 덱 UI가 완벽하게 꾸며지도록 이닛 초기화 과정을 수행시킵니다. 여기까지 완료되었다면 이우측 플레이어 장착 덱 목록에 표시되는 카드들에만 부여되는 특별한 컴포넌트인 플레이어 덱 셀렉터를 코드로 새롭게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이 카드가 첫 번째 슬롯인지 두 번째 슬롯인지 내부적으로 식별될 수 있도록 고유한 인덱스 순번 번호표를 함께 적용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나중에 덱 교체 시 이 슬롯의 클릭, 활성화, 비활성화 상태를 제어하기 위해 대상 덱 엔티티에 등록된 버튼 컴포넌트를 뽑아내어 미리 준비해둔 관리용 테이블에 기록해두는 것으로 세팅을 마무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쪽 덱 슬롯의 세팅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방금 플레이어 덱 슬롯에만 특별하게 추가해 주었던 이 플레이어 덱 셀렉터 컴포넌트가 과연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그 동작 원리를 이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컴포넌트는 내부 변수로 자신이 몇 번째 슬롯인지 기억하는 고유한 인덱스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가 이 슬롯을 마우스로 클릭했을 때 반응하기 위해 하단에 핸들 버튼 클릭 이벤트 함수를 사용하고 있죠. 유저가 덱을 교체하기 위해 이 우측 덱 버튼을 클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앞서 좌측 전체 목록에서 카드를 클릭했을 때 에디터에 잠시 저장해 두었던 Selected Deck Unit Name 값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유닛의 이름을 바탕으로 현재 자신이 위치한 덱 슬롯의 정보를 init 함수로 호출해 다시 재설정합니다. 그러면 화면상에서 카드의 이미지와 비용 등 정보가 에디터에서 기억하고 있던 새로운 유닛의 정보로 즉각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의 덱 정보가 성공적으로 변경되었으니 데이터에도 업데이트를 해줘야겠죠? 에디터에서 덱 편집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었던 임시 테이블인 temp selected deck를 불러와 자신의 인덱스 위치에 방금 교체한 현재 유닛의 이름을 덮어 써서 기록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 아까 우리가 우측 플레이어 덱 목록을 세팅할 때 마지막에 덱 요소들의 버튼 컴포넌트들을 하나의 전용 테이블에 모아두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버튼들을 굳이 한 곳에 모아둔 이유는 여러 개의 버튼들을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 번에 싹 비활성화하거나 활성화하는 켜고 끄기 작업을 매우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동작을 전담하는 Active Player Decks 함수 내부를 확인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버튼들이 담긴 테이블을 폼으로 순회하면서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상태값 true 또는 false를 각 버튼의 활성화 상태에 그대로 일괄 적용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과정의 전체적인 흐름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팝업이 열리고 유저의 덱 초기화 세팅이 완료되면 시스템은 일단 이 우측 버튼들의 기능을 전부 비활성화하여 유저의 입력을 막아줍니다. 그러다가 유저가 좌측에 사용하고자 하는 덱을 선택했을 때 좌측의 토탈 덱 셀렉터 컴포넌트가 에디터의 이름을 기록함과 동시에 이제 교체할 유닛 슬롯을 고르라며 액티브 플레이어 덱스를 true로 전환해 우측 버튼들의 기능 잠금을 풀어줍니다. 잠금이 풀린 상태에서 유저가 교체를 위해 우측 덱 슬롯을 하나 선택하면 플레이어 덱 셀렉터에서 아까 설명드린 정보 교체 작업을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그리고 교체가 끝났으니 다시 다른 슬롯을 잘못 누르지 못하도록 즉시 액티브 플레이어 덱스를 false로 설정해 버튼을 잠그면서 한 턴에
덱 교체 작업을 깔끔하게 완료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면 화면상으로는 덱 편성이 아주 완벽하게 완료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게임 내 실제 플레이어의 덱 데이터는 아직 교체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변경한 덱 정보들은 오직 에디터 내부에서만 관리되는 덱 임시 테이블, 즉 temp selected decks 안에만 기록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임시 테이블의 데이터를 게임의 뼈대인 게임 로직의 진짜 유저 덱으로 완전히 덮어 씌워 주어야만 비로소 우리가 새롭게 편성한 덱 데이터가 시스템에 반영되어 스테이지에서 플레이가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실제 데이터를 수정하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임시 테이블을 따로 배치해두는 번거로운 방식을 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덱 설정 팝업 하단에 있는 취소 기능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플레이어가 덱 설정 화면에서 이것저것 유닛 편성을 건드려 보다가 결국 조합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편성을 과감히 취소하고 원래 장착했던 기존 덱 상태로 안전하게 되돌리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함이죠. 그럼 팝업 하단의 취소 버튼과 확인 버튼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각 버튼은 에디터 스크립트에서 월드가 최초 실행될 때 커넥트 이벤트를 활용해 이벤트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확인 버튼이 눌렸을 때 Save Deck Data 함수를 호출해 현재 선택한 덱을 실제 데이터로 그대로 반영하게 되며 취소 버튼을 눌렀을 때는 저장 과정 없이 그대로 팝업을 닫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각 함수의 세부 동작 과정을 보겠습니다. 먼저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덱을 시스템에 덮어 씌우는 과정인 Save Deck Data 함수입니다. 이 함수가 호출되면 게임 로직에 있는 유저 덱 테이블을 현재 우리가 열심히 편집하며 기록 중이던 temp select deck 임시 테이블의 데이터로 통째로 덮어 씌우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갱신이 끝났으니 현재 열려있는 팝업을 닫아주는 close 팝업 함수를 수행하게 되죠. 이렇게 게임 로직의 유저 덱이 성공적으로 덮어 씌워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메인 게임 전투 화면 하단에 실제 덱 UI를 구성하게 되는 덱 로더의 init 함수 안에서 이 갱신된 게임 로직의 유저 덱 테이블을 그대로 가져와 활용하게 됩니다. 즉 방금 팝업에서 새롭게 갱신한 덱 테이블이 게임 화면에 즉각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유저가 에디터에서 취소 버튼을 눌렀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를 새로 저장하는 과정은 일절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자기 자신의 엔티티인 팝업 창만을 화면에서 닫아버리는 과정만 진행됩니다. 원본 데이터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으니 기존 덱이 그대로 유지되는 원리입니다. 이로써 팝업을 통해 나만의 덱을 자유롭게 설정하고 그 새롭게 편성한 덱을 바탕으로 실제 치열한 전투로 이어지게 만드는 전체적인 과정을 모두 학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만약 유저가 이렇게 열심히 덱을 편성하고 게임을 즐기다가 게임을 완전히 종료한 뒤 나중에 다시 게임에 입장했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직까지 우리 게임에는 아쉽게도 유저의 개인 데이터와 관련된 저장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배치한 덱이 전부 초기화되어 날아가 버리고 앞서 컴피그 스크립트에 설정해 두었던 초기 기본 덱 상태로 게임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유저가 게임을 떠났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 때도 이전에 정성껏 편성해둔 유닛 조합을 그대로 남겨둘 수 있도록 서버에 덱 정보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기능의 구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플레이어의 유닛 덱 목록을 관리하기 위해 게임 로직 내에는 여러 관련 함수가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덱 목록이 서버에 저장되는 과정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게임 내에 어느 시점에 덱 목록이 서버로 저장되어야 할까요? 바로 방금 전 우리가 구현했던 타이틀 화면에서 덱 편성을 모두 완료하고 플레이어가 팝업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했을 때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전 과정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떠올려 보시면 덱 설정 팝업의 에디터 스크립트 내 세이브 덱 데이터 함수에서 게임 로직의 유저 덱 변수에 새로운 덱 정보를 덮어 씌운 직후에 바로 이어서 게임 로직의 실질적인 덱 저장 기능이 수행되며 팝업 창이 닫히도록 흐름이 설계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럼 저장의 핵심을 담당하는 게임 로직 내부의 세이브 유저 덱 함수의 동작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해당 함수는 매개 변수로 DEX라는 이름의 여러 덱 정보들이 담긴 테이블 자료형을 그대로 전달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메모리에서 쓰는 구조인 테이블 형태 그대로는 저장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테이블 묶음 데이터를 문자열로 변환해주는 과정을 반드시 거친 뒤에야 비로소 스트링 형태로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정상적인 저장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코드를 보시면 포문을 통해 전달받은 테이블 요소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회하게 됩니다. 이때 각 슬롯에 들어있는 모든 유닛의 이름을 하나씩 꺼내어 나열하고 이들을 쭉 이어서 단 하나의 긴 문자열 형태로 합쳐주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포문 순회가 종료되면 save string이라는 변수 안에는 플레이어가 선택한 모든 유닛들의 이름이 한 줄의 문자열로 저장됩니다. 참고로 이러한 데이터 변환 기능의 경우 util 로직에 미리 준비된 테이블을 문자열로 쉽게 전환해주는 table to string 함수와 반대로 서버에서 가져온 문자열을 다시 시스템이 읽을 수 있는 테이블 자료형으로 복구하는 string to table 함수가 이미 편리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포문을 작성하시거나 제공된 util 기능을 활용하시는 것 중 여러분이 제작하기 더 용이하고 편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변환된 문자열 데이터를 서버에 기록할 차례입니다. 유저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스토리지 서비스의 get user data storage 기능을 호출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월드에서 서버에 저장되는 수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해당 플레이어만의 고유한 데이터 창고에 정확히 접근하기 위해 스크립트 내부 멤버 변수인 플레이어 스토리지 키를 핵심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저들이 동시에 접속하는 멀티플레이 환경에서 각 유저의 데이터가 꼬이지 않고 서로 다른 창고에 접근하게 만들려면 당연히 각 유저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완전히 다른 고유한 키 값이 필요하겠죠. 그러므로 플랫폼에서 접속 시 유저에게 자동으로 부여해주는 고유한 플레이어의 ID 값을 바로 이 데이터 스토리지를 불러오고 식별할 때 활용하는 핵심 키 값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크립트 하단의 이벤트를 잠시 볼까요? 핸들 유저 엔터 이벤트를 통해 새로운 유저의 월드 접속이 감지되는 그 순간 방금 설명해드린 플레이어 스토리지 키 변수에 갓 입장한 유저의 고유한 유저 ID 값을 곧바로 할당하여 준비해두는 과정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접속한 유저의 ID를 키 값으로 활용해 시스템에서 유저마다 자신만의 고유한 데이터 스토리지라는
데이터 창고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창고 안에 덱이라는 이름의 데이터 키값을 이름표처럼 붙여 앞서 한 줄의 문자열로 변환해 두었던 save string 덱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이때 실제 저장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로 유저 데이터 스토리지의 set and wait 함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코드를 자세히 보시면 이 함수가 실행된 결과로 int 형태의 값을 반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반환된 값은 통신 결과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반환된 값이 정상 처리인 0이 아닌 다른 값을 반환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정상적으로 서버에 정보를 저장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개발자가 즉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저장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는 경고 록을 출력해 주도록 합니다. 저장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반대로 유저가 월드에 다시 진입했을 때 이전에 정성껏 편성해 두었던 덱 정보를 서버에서 무사히 불러오는 load user 덱 데이터 함수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특정 유저의 개인 데이터 스토리지를 정확히 찾아서 불러오기 위해 매개 변수로 스토리지 키 값을 전달받고 있습니다. 앞서 저장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값 또한 플레이어마다 각기 다른 고유한 id 값을 동일하게 활용하게 됩니다. 해당 유저만의 데이터 스토리지를 무사히 찾았다면 이제 데이터를 꺼내올 차례입니다. get and wait 함수를 사용하여 우리가 아까 데이터를 저장할 때 썼던 동일한 데이터 키 값인 덱을 전달해 줍니다. 시스템에게 덱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상자를 찾아줘 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여기서 활용되는 get and wait 함수의 구조를 보시면 저장할 때와는 다르게 int 타입과 string 타입 이렇게 총 2개의 값을 동시에 반환받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왜 2개의 값을 줄까요? set and wait 함수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int 타입은 데이터를 서버에서 불러오는 과정에 통신 지연이나 유실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알려주는 에러 코드를 전달하기 위한 값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트링 타입이 바로 핵심인데요. 오류 없이 정상적으로 통신이 완료되어 데이터를 불러왔을 경우 원하던 문자열 형태의 덱 데이터를 반환받게 되는 실질적인 알맹이 값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할 때와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불러올 때도 통신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환된 에러 코드가 0이 아닌 값이라면 문제가 발생한 것이므로 확인을 위해 경고 로그를 출력해 주도록 합니다. 에러가 없다면 무사히 불러온 데이터, 즉 한 줄의 문자열로 나열된 덱 데이터를 실제 게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진짜 덱 형태로 만들기 위해 load user 덱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방금 서버에서 가져온 문자열 데이터를 매개 변수로 전달해 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외 처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서버에서 전달받은 데이터가 nil, 즉 아무런 데이터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실제 유저의 덱에 앞서 config 스크립트에 미리 정의해 두었던 가장 기본적인 덱 테이블을 덮어 씌워 적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서버에 이전에 기록된 데이터가 아예 없을 때 발생하는데요. 다시 말해 우리 게임에 처음 접속해서 플레이하는 신규 유저의 경우 당연히 해당되겠죠. 반대로 이전에 열심히 플레이해서 기록해둔 데이터가 무사히 존재했다면 뭉쳐져 있는 문자열 데이터를 다시 낮게 유닛 정보로 쪼개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util 로직에 마련해둔 스플릿 함수를 유용하게 활용하여 저장할 때 썼던 콤마를 기준으로 문자열을 분할합니다. 그리고 이를 시스템이 다루기 편하도록 다시 테이블 형태로 저장하는 필수적인 데이터 가공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저장과 불러오기 함수들이 실제로 언제 작동하는지 전체적인 타이밍을 정리해 볼까요? 방금 살펴본 데이터 불러오기, 즉 load user 덱 데이터 함수의 경우 스크립트 하단에 handle user enter event 안에서 유저가 월드의 입장을 완전히 완료한 바로 그 상황에 자동으로 호출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데이터 저장의 경우 덱 에디터, 컴포넌트 스크립트에서 덱 편성을 모두 마친 뒤 팝업창 하단에 확인 버튼을 클릭하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게임 로직에 save user 덱 함수를 통해 플레이어의 덱 정보를 서버에 기록하게 됩니다. 현재 여러분이 보고 계신 샘플월드의 게임 로직 스크립트를 보시면 지금 학습한 덱 데이터뿐만 아니라 플레이어가 이전에 클리어했던 스테이지의 진행 정보를 기록하고 불러오는 save last stage와 load last stage 함수 또한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들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학습한 덱 데이터 저장 방식과 완전히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추후 여러분의 게임의 재화, 아이템 등 추가적인 데이터 저장이 필요할 경우 이 샘플 코드를 참고서로 삼아 구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게임의 뼈대가 되는 핵심 데이터 처리 기능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단원에서는 이렇게 만든 기능들을 화면에 효율적으로 띄우기 위해 타이틀, 메인 게임, 리절트 화면처럼 각 상황별로 화면 구성을 하나로 묶어서 제어하고 관리하는 전체 UI 구조 설계에 대해 본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플레이 화면 전체를 타이틀, 메인 게임, 리절트 등 각 상황별로 명확하게 나누어 UI를 깔끔하게 묶고 상황에 맞춰 자연스럽게 화면을 전환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디펜스 샘플월드에서는 게임의 진행 상태를 크게 세 가지 상황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저가 게임에 처음 입장했을 때 마주하는 타이틀 상황, 본격적인 유닛 소환과 전투가 치열하게 진행되는 메인 게임 상황, 그리고 전투가 모두 종료되어 승패를 확인하는 리절트 상황입니다. 각 상황에 딱 맞는 화면을 복잡하지 않게 구성하기 위해 우리는 UI 그룹이라는 유용한 기능과 각 상황을 제어할 개별적인 로직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UI 그룹을 어떻게 만드는지 볼까요? 에디터 상단에 UI 버튼을 클릭하여 UI 편집 모드로 진입하신 뒤 UI 그룹스 탭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UI 그룹들을 손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그룹을 하이어라키 창에서 확인해 보시면 맨 아래쪽에 있는 UI 항목에 자식 엔티티로 새로운 UI 그룹 엔티티가 생성되어 자리 잡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UI 요소들을 그룹으로 잘 묶어두면 과연 어떤 점이 좋을까요? 바로 게임의 상황이 타이틀에서 메인 게임으로 또 결과면으로 바뀔 때마다 수많은 개별 UI 엔티티들을 일일이 찾아가며 켜고 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상황에 따라 필요한 UI 그룹 통째로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해 주기만 하면 그룹 단위로 묶인 여러 개의 UI 엔티티들을 한 번에 아주 쉽게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스템은 도대체 언제 상황이 바뀌었는지 알아채고 이 UI 그룹들을 전환해 주는 것일까요? 혹시 이전 강의 초반에 플레이어 캐릭터 엔티티가 다른 맵으로 이동하며 맵이 전환되었음을 스스로 감지하도록 달아주었던 맵 파인더 컴포넌트를 기억하시나요? 이 컴포넌트가 바로 UI 전환의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다음 코드를 통해
연결 과정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전 언급했던 맵 파인더, 컴포넌트의 동작을 다시 떠올려 볼까요? 맵 변경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플레이어가 새롭게 진입한 맵이 만약 타이틀 맵이라면 시스템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코드를 보시면 오직 타이틀 상황에서만 필요한 UI 그룹만 화면에 표시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전투나 결과 등 나머지 불필요한 UI 그룹들은 깔끔하게 비활성화하는 동작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상황별로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여러 개의 개별 UI 로직들을 잠시 열어서 내부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타이틀 상황에서 타이틀 UI만 화면에 표시되도록 제어하는 UI 타이틀 로직의 show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매개 변수로 불리언, 상태의 변수 값을 전달받아서 다른 복잡한 처리 없이 해당 UI 그룹, 엔티티 자체를 그대로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는 켜고 끄기 동작만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메인 전투 화면을 담당하는 UI 메인 게임 로직의 show 함수 또한 이와 같습니다. 전달받은 상태 변수 값을 바탕으로 UI 그룹 자체의 활성화, 비활성화 상태를 간편하게 전환하고 있죠. 하지만 전투가 끝난 뒤 나타나는 UI 리절트 로직의 경우 앞에 두 show 함수들과는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결과창은 단순히 껐다 켜는 것을 넘어서 팝업이 화면에 나타날 때 플레이어가 이번 스테이지를 클리어했는지 아니면 패배했는지에 대한 핵심 동적 정보를 같이 표기해 주도록 설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로직은 결과 정보를 세팅하며 팝업을 나타내는 show 함수와 유저가 확인을 마친 뒤 팝업을 다시 안 보이도록 비활성화하는 hide 함수로 그 역할이 세분화되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게임 플레이의 마침표를 찍는 이 중요한 결과창, 팝업을 어떻게 제작하고 데이터를 연결하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과창 팝업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플레이어 승리 시 화면에 나타나야 하는 UI 엔티티들과 패배 시 나타나야 하는 UI 엔티티들을 하나의 팝업 안에 모두 미리 배치하고 등록해 둡니다. 그리고 UI 리절트 로직에서 show with win info 함수가 호출될 때 우선 팝업의 최상위 부모인 result UI 그룹 자체를 먼저 활성화해 줍니다. 그 다음 매개 변수로 이번 게임의 승패 여부 정보를 전달받아 그 결과에 맞춰 현재 필요한 UI 엔티티들만 선택적으로 켜고 불필요한 것들은 끄도록 간단하게 제작되었습니다. 반대로 팝업을 닫고 싶을 때 호출하는 hide 함수의 경우 복잡한 처리 없이 단순히 result UI 그룹 엔티티 자체만 통째로 비활성화해주면 화면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결과창 내에 배치된 각 버튼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연결고리를 확인해 볼까요? 이 버튼들의 실질적인 클릭 기능은 월드가 맨 처음 시작될 때 실행되는 on begin play, life cycle 함수 안에서 미리 등록해 두고 있습니다. 먼저 승리 시에만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스테이지 버튼을 클릭할 경우 스테이지 로직에 등록되어 있는 open next stage 함수를 연결하여 바로 다음 난이도의 스테이지로 전환하는 동작을 수행하게끔 세팅해 줍니다. 반대로 패배 시 나타나는 다시 하기 버튼을 클릭할 경우에는 스테이지 로직에서 현재 실패한 스테이지를 처음부터 다시 플레이할 수 있도록 초기화해주는 스테이지 리셋 기능을 연결시켜줍니다. 여기서 구조적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투가 끝난 결과창이 화면에 뜬다고 해서 플레이어가 있는 맵 자체가 아예 다른 곳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 타이틀이나 메인 게임 UI를 띄울 때처럼
파인더, 컴포넌트에서 맵 변경을 감지해 리절트 팝업을 띄우는 기능은 따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결과창은 메인 게임 전투가 한창 진행되다가 누군가의 기지가 파괴되며 승패가 딱 결정되는 바로 그 순간에 화면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 타이밍을 정확히 잡기 위해 양쪽 기지를 담당하는 베이스 컴포넌트 스크립트를 활용합니다. 기지의 체력이 타격을 받아 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최종적으로 호출되는 디스트로이 함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파괴가 진행되는 순간에 맞춰 결과창 팝업을 화면에 띄우도록 시스템에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방금 파괴된 기지가 아군의 기지인지 적군의 기지인지 판별하여 승리 또는 패배의 정보를 결과창 로직에 함께 전달해 줌으로써 상황에 완벽하게 알맞은 결과창을 화면에 띄우는 전체적인 흐름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인 전투가 펼쳐지는 메인 게임 화면에 플레이어의 현재 재화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숫자를 띄울 공간부터 마련해야겠죠? 에디터 상단에 UI 편집 모드로 진입하신 뒤 메인 게임 UI 그룹 엔티티의 하위 자식 엔티티로 텍스트 컴포넌트가 등록된 새로운 텍스트 엔티티를 하나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유저가 보기 편한 위치에 배치해 주세요. 글자 틀이 준비되었으니 이제 텍스트가 실시간으로 바뀌도록 스크립트를 연결할 차례입니다. 이 텍스트는 메인 게임 화면 내에서 제어되는 UI 요소이므로 덱 로딩 때 살펴보았던 UI 메인 게임 로직 안에서 해당 텍스트의 내용을 새롭게 갱신해줄 전용 업데이트 함수를 하나 제작해 줍니다. 이 업데이트 함수는 어떻게 동작할까요? 매개 변수로 현재 플레이어가 소지한 재화값을 외부로부터 그대로 전달받게 되며 전달받은 그 수치가 방금 만든 텍스트 엔티티의 텍스트 컴포넌트의 텍스트 값으로 반영해 주게 됩니다. 여기서 디테일을 하나 더 살려보겠습니다. 현재 보유량만큼 보여주면 한도가 얼마인지 알 수 없겠죠? 맥스 골드 변수를 활용해서 이전에 우리가 스테이지 데이터셋에 등록해 두었던 현재 스테이지의 맥스 골드 한도 값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표시할 때 중간에 슬래시 기호를 넣어 현재 재화 슬래시 최대 재화 형태로 연결하여 플레이어가 재화를 앞으로 얼마나 더 소지할 수 있는지 직관적으로 표기해 주도록 작성합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를 갱신해 줄 함수가 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텍스트 갱신 함수는 시스템상에서 언제 호출되어야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일까요? 바로 플레이어의 베이스 컴포넌트에서 실제로 재화 수치의 변경이 발생했을 때만 딱 맞춰서 적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전 재화 시스템 단원에서 만들었던 베이스 컴포넌트의 auto get gold 함수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이 함수를 통해 기지는 매 초마다 타이머를 돌리며 자동으로 골드를 획득하고 있었죠. 코드를 자세히 보시면 이때 해당 기지가 적의 기지가 아니라 플레이어의 것인지 조건을 확인한 다음 골드가 추가되는 바로 그 시점에 방금 만든 UI 메인 게임의 업데이트 골드 텍스트 함수를 깔끔하게 호출하여 화면에 텍스트를 즉각적으로 갱신해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드디어 디펜스 게임 샘플월드의 밑바닥부터 함께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수많은 유닛을 부담 없이 효율적으로 쏟아내는 오브젝트 풀링 기법부터 전투의 흐름을 제어하는 초당 재화 시스템, 유저가 직접 전략을 구상하고 세팅할 수 있는 덱 편집 UI, 플레이 기록을 잃어버리지 않게 지켜주는 서버 데이터 저장 및 블로기, 그리고 상황에 맞춰 화면을 깔끔하게 전환해주는
UI 그룹 제어. 하나의 완성된 게임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이고 실무적인 시스템들을 하나하나 직접 코드로 짜며 구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뼈대 위에 여러분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마음껏 더해보세요. 전혀 새로운 스킬을 쓰는 독창적인 몬스터들을 추가해보고 스테이지마다 특별한 기믹을 넣거나 더욱 화려한 이펙트와 연출을 입혀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러분들만의 멋진 디펜스 게임으로 발전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